뜨거웠던 여름날이 엊그제 같았는데 어느덧 12월이 그리고 한 해가 모두 지나가는 중입니다. 연말은 언제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후회를 하며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 만족스러운 한 해의 자신을 칭찬하기도 하며 현재의 나를 냉철하게 정상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시간의 휴식처이자 충전소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연말에 더듬이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무슨 말을 전할 수 있을까? 깊게 그리고 길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연말 명언을 검색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좋은 말은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더군요. 위대한 성인들과 함께 연말 파티를 즐기는 것, 그것만큼 유익한 것은 따로 없겠지요. 좋은 글귀를 마음의 양식으로 삼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자 합니다. 음식 들어갑니다. 75번을 똑같이 살고 인생이라 부르지 마라. 플랜 A가 실패했는가? 알파벳은 아직도 25개가 남아있다. 세상의 유일한 기쁨은 시작하는 것뿐이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언제나 시작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 좋은 일은 시간에 흩어져 날아갈 뿐이지만 좋은 일은 인생의 파일럿이 된다. 당신이 굿바이를 외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다면 삶은 당신에게 새로운 헬로우를 선사할 것이다. 삶이 달콤하다면 고맙다고 말하고 축하하라. 만약 삶이 고달프다면 고맙다고 말하고 성장하라. 새해 전 세계의 모든 이들은 새로운 날이 다가오는 것을 축하하고 축복한다. 아니다. 날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가올 새해를 기다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들로 가득 찬 새해. 더듬이 연말 특집 깨달음의 문장들과 함께 시작합니다. 더듬이. 네, 안녕하세요. 더듬이의 사카린. 오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이제 오펜 씨가 아주 힘찬 이제 오프닝을 딱 열어주셨는데, 그렇죠. 이 많은 격언들 어디서 찾으셨나요? 말했던 것처럼 이제 인터넷에 찾았는데 네. 제가 한 노력은 또 있어요. 아, 그래요? 이게 한글로는 제가 만족이 안 돼서 영어로 직접. 한글로 나오는 이제 검색되는 것들은 다 뻔한 내용이더라고요. 아니, 격언이 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죠. 뭐 음식에 관한 격언, 그죠? 뭐 아니면 어떤 생활 좌우명에 대한 격언. 뭐 이 제가 말한 격언이 좀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end of the year 코트라고 쳐주면 약간 아, 진짜 연말 격언으로. 네, 연말 격언 좀 나오더라고요. 네. 보통은 그래서 자기 반성적인 내용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뭐 어쨌든 간에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이제 오펜 씨가 자기에게 하고 싶은 말을 뽑아서 공식화 느낌이 있었죠. 저랑은 사실 상관없는 말이라서 네, 아무튼 오늘은 저희가 이제 좀 연말 특집으로 그죠. 이제 유사미야 코너도 그렇지만 늘 한 번씩 이제 게스트를 모셨잖아요. 그죠. 이번 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오신 분이 아니에요. 맞아. 돌아온 막걸리 씨죠. 막걸리 씨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막걸리입니다. 네, 막걸리 씨가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출연한 때가 아마 2021년 4월이었나? 그죠. 거의 더듬이 초창기죠. 초창기 아닌가요? 저- 나나오일러 편 하고 그리고 몇 편 하고 몇 편 더 나서 하고 나왔 아마 거의 최초 잡담편에 아마 나왔던 걸로 네, 기억하거든요. 제가 잡담 1회 멤버. 그죠. 그죠. 그래서 입니다. 이번에 또 연말 특집을 또 준비하는데 그래도 또 의미 있는 게스트면 좋을 것 같아서 또 저랑 친하니까 맞아요. 또 여러 가지 솔직한 얘기를 나눌 수 있고 또 이 친구도 사실 말을 잘 못해서 그렇지 말은 또 되게 많은 친구거든요. 그죠. 기쁘게 원래 말이 많은 참여한- 친구가 필요해요. 저희는. 그죠, 그죠. 이게 항상 오디오가 비면 안 되기 때문에. 맞아. 기쁘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떻게 이번 1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올해는 참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이제 또 5편이 준비한 격언들을 듣자 하니 네. 별로 와닿는 건 없었나요? 다 내가 했던 것들인가요? 뭐랄까 이미 A, B, C, D 다 했어, 그죠? 플랜 A도 하고 그죠. 다 했고. 올해를 저렇게 살았으니 오
내년에는 좀- 격언과 좀 반대되는 오. 삶을 약간- 살고 싶지 않나. 아주 여유롭게. 오. 좀 그것도 반작용하는 마음으로. 오. 그러니까 사실 이 격언의 취지는 이 느슨한 연말 사실 한번 꽉 조여주는 느낌이거든요. 네. 이제 막걸리 씨는 반대로 좀 반대로 좀 느슨하게 풀고 싶다. 착한 씨는 이번 한 해는 뭐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도 약간 딱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느 정도 완전 느슨하진 않았고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쪼여진 상태에서 좀 약간의 반 긴장감을 항상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해야 될 서류 처리라던가 그쵸, 뭐 이번에는- 일도 해야 되고 막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니까 네, 사카린 행사도 씨는 있었고. 특히 그런 쪽으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 한 해였죠. 그죠. 이제 졸업을 했었으니까 딱 맞아요. 그리고 와서 이제 졸업하시고. 바로 직후에 맞이하는 이제 프리랜서로서의 삶이었죠.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더듬이 이맘때쯤에 연말 정산 했을 때는 학생이셨는데. 그죠. 새교 학생 막 끝내고 그죠. 아직은 그래도 아 학생 끝내셨나 그때도 이미? 그죠. 작년 10월에 끝냈으니까. 사회적 위치가 달라지셨네요. 그죠. 요즘 뭔가 사칸 씨 바빠서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네. 그러기엔 그저께도 보고. 아, 지금 내일 모레도 보고.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은 연말이니까. 네. 지금 연말이니까 그런 거고. 그죠. 맞아요. 오pen 씨는 뭐 어떻게 느끼셨나요? 올해 한 해? 올 한 해 뭔가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뭔가 나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을까 후회하는 한 해였다면 요번 연도는 이렇게 열심히 살라고 했는데 열심히 살지 않았을까 후회하는 느낌? 네.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다짐은 있었지만 네. 실행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작년- 발전이 있었던 거죠. 그죠. 하지만 다짐이 있었다. 그죠, 다짐 있었다. 다짐이 중요한 작년에는 거지. 딱히 다짐도 없었거든요. 한 발자국만 뛰어도 된대잖아요. 하지만 주변의 인물로 바라보았을 때 이 둘의 각자의 삶은 어떨진 모르겠지만 더듬이로서는 꽤나 의미 있는 그럼요. 맞아요. 제 2의 해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근데 지금 마침 또 이 막걸리 씨가 말을 잘 꺼내주신 게 제가 이제 연말이니까 그래도 간단하게 좀 찾아봤어요. 저희가 보니까 올해 이제 2022년 1월부터 이제 그 이름을 나열할게요. 저희를 도와준 감격스러운 이름들이죠. 무진가, 랍시렘, 마이클 이스미스, 호르헤 사토르, 가이아르, 그리고 알렉산더 토복, 그리고 요세데 그로이터와 하랄드 티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유사미학 3편까지 해서 그러니까 총 작가석에 7편에 유사미학 3편 해서 총 10편을 진행했더라고요. 저희가 한 달 정도 한번 쉬었으니까. 그렇죠. 그 저희가 여름에 한 번 쉬었나요? 그죠? 여름에 한 번 쉬었죠. 그때 빼고 거의 매달 한 편씩 한 거죠. 따지고 보면. 매달 2편씩 했죠, 2편. 그렇죠. 그리고 총 녹음 시간,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총 순수하게 편집된 거 자르고 떠든 시간만 해서 22시간을 떠들었더라고. 와. 이게 그러니까 편집 다 완료된 상태를. 네, 그러니까 최종 결과물들만 합쳤을 때 22시간이 딱 나오더라고. 딱 그러면- 22시간 0분 0초. 결과물이 아닌 과정만 다 합하면 하루가 그러면은 꼬박 진짜- 넘어가는. 그죠. 저희가 편집한 것만 해도 다 합하면 2시간 넘으니까. 그리고 사실 이게 제가 이제 팟캐스트 하면서 느끼는 게 뭐 이거 말하는 건 차라리 쉽죠. 차라리. 그러니까 뭐 말하는 것도 당연히 저희도 발전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쵸. 있겠지만 어쨌간에 어려운 거는 또 이제 준비를 하고 이런 과정이 사실 어려운 맞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있을 때 이게 총 22시간이지만 사실 준비한 것까지 합하면 한 22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죠. 준비한 시간 진짜 그 순수 준비 시간은 22일이 거의 한 뭐예요? 44일까지 해도 될 정도로 그죠. 맞아. 44일이 뭐야? 왜냐면 2주에 한 번씩 발표한다는 게 솔직히 쉽지 않았거든요. 저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끔 저도 약간 이제 슬슬 약간 제 자신 원망스러울 때 했거든요. 어떤 식으로? 더듬이를 하는 게 빡셀 때. 어. 아씨 왜 했지? 이러면서. 저도 간혹 이제 생각나거든요. 너무 이제 조사할 게 많을 때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하지만 근데 그래도 이게 시간이 지나고 와서 보면은 그런 거 있어요. 약간 이걸 안 했으면 평생 모를 것들이 너무 많아. 맞아. 세상에.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아카이빙이 다 잘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녹음 파일이 딱딱딱 있는 거 보면 이제 흐뭇한 것도 있고. 아니 그리고 이 더듬이도 안 했으면 이런 명언도 들을 일이 없었어요. 그치. 사실. 그런 걸 그럼요. 생각해. 저는 감명받은 게 있어요. 그래요. 뭐가 제일 감명 깊었나요? 격언 중에 75번을 똑같이 살아놓고 인생이라 부르지 마라. 75번을 일생이다 건 일생 아닌가? 저는 사실 지금 그렇겠지만 갓난아기 정도 됐을 것 같거든요. 아직 인생까지 못 갔고. 저도 거의 그죠. 방금 태어나신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좀 이런 또 뻔한 말들이 주는 또 그런 감동이 있어요. 맞아. 그럼요. 물론 약간의 개그 괜히 명언이 아니니까. 개그 겸해서 가져온 거긴 한데 그래도 한 번씩 이런 거 타겟 들을 일이 없잖아요. 이런 거 요즘. 맞아. 그래가 좀 가져와봤는데 사카린 씨는 그럼 요번에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아니면 좀 작가가 있으신지 이번에 이 저희 이제 조사한 것 중에 의외라기보다는 사실 마이클 이스미스 기억에 많이 남고 그리고 짧지만 호르헤 사토르 맞아요. 사토르 씨 그죠. 호르 사토르. 사토르 언급하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장 최근 했던 이제 요세데 그로이터 하랄티스 이제 그게 이제 저는 약간 몸통, 발, 손의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클 이스미스처럼 손이 바쁘던가 아니면은 호로의 사토로처럼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며 발이 바쁘던가 아니면 이제 요세데 그로이터나 하랄티스처럼 코어가 단단하던가 그러니까 이제 수족과 이제 몸통의 힘을 배우는 시간이었죠. 저희가 유사미학을 이번 연도에 시작했네. 그죠. 저는 약간 유사미학에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어떤 전반적으로. 편이에요, 예를 들면? 그냥 다. 오. 그냥 다 주옥 같은 편이 아닌가. 오. 유사미학의 시작이 뭐였죠? 유사미학의 시작이 이제 부동산과 예술. 저희가 이제 부동산 그리고 그다음에 사이비아 예술, 그다음에 예술의 맛 맛. 이렇게 이렇게 세 세 편 편을 했죠. 했고 이제 요번에 이제 또 이제 이어질 편이 한 편 더 있는 거고. 그죠. 유사미학 맛 하니까 사실 올해의 유행어라고 하면 우리 사이에서의 그죠. 몇 가지가 있지만 사실 더듬이를 통해서 우리가 유행어를 되게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우리가 아니죠. 사카린 씨가 그런 거죠. 제가 이제 시작을 하고 같이 하는 쪽으로. 그렇죠. 그죠, 그 중에서 유사미학의 맛 편에서 그죠. 우리가 맛있다라는 그죠. 유행어를 가지게 됐잖아요. 뭐만 하면 계속 맞아. 맛있다 그래서 그냥 아유 이렇게. 맞아, 그런 편이 그만 맛있었으면 좋겠는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는데 이번에 청취자분 한 분이 저한테 이제 맛있다고 했어요. 아는 지인인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인도 미학에 대해서 써져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맞아요. 인도 미학에서 실제로 느끼는 그 이게 미학적 감정과 맛을 같이 포함한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괜히 그게 아니었구나. 통찰이 라는 생각이 있었구나. 들었어요. 약간 통찰이 있었구나. 저희 통찰이 있어요. 그죠. 제 생각에. 그리고 이제 다음 이것도 있잖아요. 또 좀 자극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지금 소개해드릴 약간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내용들 있죠. 2022년 기준 조회수 순위.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좀 헷갈리는 게 이게 약간 어느 정도 오류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뭐야 제 생각에 오류가 좀 있긴 해요. 왜냐면은 가끔 뭐 거의 올리자마자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막 1000회 막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오. 가끔 막 1000회 아니면 100회? 의외로 실제일 수도. 그러니까 그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튼 어느 정도는 맞겠죠 그래도. 2022년에 이제 팟빵 기준으로 그러니까 팟빵이라고 치면 이제 팟빵에서 들은 것도 있지만 그 아이튠즈도 팟빵으로 그죠. 전송돼서 총 재생 요청 수가 14,774회가 나왔는데 어머나 이건 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순위를 좀 말씀드릴게요. 1위부터 그냥 5위까지만. 1위가 이제 유사미야 편이었어요. 부동산과 예술 편이 그 편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평균 청취 시간이 68분에 조회수가 1,600회.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8-1 산드라 무진간 편 1,400회에 평균 청취 시간 37분. 그 뒤로 아직도 야나 오일로. 그죠 그게 거의 저희 팟캐스트계의 머라이어 캐리. 그러니까 한번 이제 처음 들어본 사람이 한번 들어볼 수 진짜 있는 그러니까요. 편이니까. 873회에 평균 청취 시간 40분. 4위가 랍시렘 편이었거든요. 665회에 55분 평균 청취 시간. 많이 들으셨네. 그리고 5위가 이제 1편 단신 호로의 사토루 편이었죠. 호로의 사토루 편. 635회 평균 청취 시간 66분. 그래서 뭐 저렇게 여러분들 좀 많은 분들이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도 이 정도면 이게 진짜 실제 조회수라고 하면은 오. 저는 약간 요즘에 생각보다. 더듬이의 롤모델로 약간 다나카상을 지금 하고 있죠. 그냥 꾸준히. 네, 다나카상이 4년을 이제 그걸 하시고 그죠. 이제 지금 이제 이제 한 2년 남았네요 더. 한 만큼 더 해야 되네. 한 만큼 더 하죠. 그죠 한 만큼 더 하면 되죠. 이제 반 왔다 생각하고. 그럼 아까 뭐 격언 중에 이런 거 말 비슷한 거 있지 않았나요? 플랜 A 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겠네. 어떤 격언이었죠? 뭐 세상의 유일한 기쁨은 시작하는 것뿐이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갓난애기니까 그죠. 2년 더 살면 2살 정도 그지, 되는 그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제 또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너네는 뭐 이런 시시껄렁한 얘기나 1시간 동안 할 거냐. 뭐 그러진 않을 거고 사실 저희가 준비한 걸 좀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이번 연말이니까 더듬이 연말 질문지 2022라고 제가 간단하게 이제 질문 수와 함께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해서 만들었는데 저희가 이것들을 또 나중에 인스타그램이나 어떻게 한번 올려드릴 거잖아요. 각자 이제 친구분들과도 한번 공유를 하면서 내가 이제 2022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좀 이야기할 내용인데 저희가 총 질문이 한 6가지 정도가 돼요. 첫 번째부터 이제 질문 항목을 먼저 소개시켜드리자면 첫 번째가 이제 2022년에 봤던 베스트 전시, 두 번째가 2022년 기억에 남는 작가, 세 번째가 2022년 들었던 앨범 중에 베스트, 네 번째 2022년 봤던 베스트 영화, 다섯 번째가 2022년에 봤던 베스트 만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2년 베스트 글이죠. 뭐 소설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기사가 될 수도 있고 에세이가 될 수도 있고 뭐 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이제 6가지 정도를 추려 보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 같이 좀 정리를 하면서 2023년의 맞아요. 트렌드를 좀 예상해보는 그런 시간도 좀 가질 거고. 그럼 뭐 사회적 사건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냥 이런 식으로 일단 기초 질문은 여기고 저희가 이제 막걸리 씨까지 모셔가지고 각자 한번 이제 답변지를 작성을 했었죠. 그죠.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문화적으로 어떻게 지내왔는지 생각을 해왔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근데 저는 질문들인 것 같네요. 이게 좀 좋았던 것 중 하나 그거 같아요. 이거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하는 게 뭐 누구한테 공유를 할 필요는 없죠. 사실 공유를 하면 이제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이걸 다 정리하고 뽑아보고 나니까 아, 내가 몰랐던 내 취향이 나와요. 맞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그거거든요. 아, 다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내가 결국에. 네, 맞아요. 맞아.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항목이 모든 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그만큼 내가 지금 이것에 관심이 있구나. 맞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맞아요. 한 해의 관심사를 너무 뚜렷이 볼 수 있는. 다 연결돼 있고 결국에 취향이나 뭐 여러 네, 가지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건 되게 뭐 이런 예술적으로 이런 걸 잘 정리 안 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이제 예술 쪽이라고 친다면 뭐 청룡 영화제 뭐 이런 거에서 상이나 주는 뭐 이런 느낌인 거지. 개인이 이렇게 정리해볼 일이 별로 많이 없는데 그죠. 한번 해보는 건 되게 좋은 것 같다. 개인 시상식이죠. 네. 개인 시상식이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뭐 이야기를 하면서 차근차근. 한 명 한 명씩 이제 답변을 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준비한 질문들을 가지고 한 명씩 이제 답변해 나가면서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죠. 2022년 베스트 전시. 오편 씨부터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2022년 봤던 베스트 전시는 이제 베니스 비엔날레 갔을 때 봤던 건데 푼타 델라 도가나에서 2021년 5월 23일부터 2022년 11월 27일까지 열린 브루스 나우만의 콘트라포스토 스터디스라는 전시입니다. 이거 아마 보신 분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나라에서 그래도 이번에 베니스 비엔날레도 그죠. 좀 다녀오신 분들 많을 거고. 제가 고른 전시는 이제 베를린 카베 인스티튜트라는 곳에서 열렸던 이제 미셸 마이로스 20주기 회고전이었어요. 그죠. 지금 전시가 아직도 진행 중이긴 하고. 전시 제목은 그냥 뭐 미셸 마르스 전시죠. 그렇죠. 그냥 미셸 마이로스였죠. 카베 인스티튜트 미셸 마이로스. 회고전인 거죠. 그죠? 회고전이죠. 따지고 보면. 예. 네. 그럼 막걸리 씨는 제가 선택한 베스트 전시는 프랑크푸르트 MMK 뮤지엄에서 했던 4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진행을 했더라고요. 마르셀 듀샹의 회고전입니다. 오 맞아요. 마르셀 듀샹 전시 홍보도 굉장히 크게 했었고 네. 맞아요. 그거 이제 프랑크푸르트 MMK 쪽은 아마 독일 사시는 유학생분들이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좀 많이 가죠. 그렇죠. 이쪽으로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 뭐라고 하죠? 견학. 이제 견학도 많이 가고 그죠? 네. 그랬던 전시였죠. 네. 저도 한번 개인적으로 갔다 왔었고.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이제 제가 골랐던 전시를 좀 설명하고 네. 내가 왜 이걸 골랐나 여러분을 설득시키는 그죠. 설득하지. 시간. 이거 약간 배틀 아닌가요? 네. 이거 지금 각자 자기 최애 데려다 놓고 최애 지금 배들이요? 프로듀스 101 포켓몬이죠, 하는 포켓몬. 거거든요. 오케이. 그런 거니까 네. 한번 어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재밌던 게 그거예요. 제 옛날에 학교 이제 들어오려고 인터뷰 갔을 때 제 작업 보고 이제 막 인터뷰 하잖아요, 이제 교수들이. 네. 그때 한 교수가 저한테 브루스 나우만 아냐고 추천했었거든요. 오.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브루스 나우만을 작업을 이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했고. 저도 사실 아직도 헷갈리는 게 브루스 나우만이 뭔 작업하냐고 정확히 했을 뭔 때 작업하냐고 이렇게 했을 때 하기가 어려워요. 네. 약간 설치 같은 느낌도 있고 사운드도 있고 좀 약간 영상스러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제가 브루스 나우만의 제대로 된 좀 전시를 본 게 이번이 처음인데 어떻게 보자면 추천을 받았음에도 우선 공간 자체가 거기가 되게 커요. 되게 어떻게 보면 뭐 럭셔리하다기보다는 되게 거대한 공간이고 그게 베니스 비엔날레 약간 그 끝자락 쪽에 있는 이제 전시 공간인데 이게 푼타델라 도가나가 피노 콜렉션 아시죠? 오, 그죠. 그 저희가 파리에 갔다 왔었잖아요. 있는, 네, 그 피노 콜렉션이 총 3개의 지점이 있는데 2개가 베니스에 있어요. 오. 그래서 요번에 한 곳에서 이제 브루스 나우만 전시를 한 거고 네. 다른 곳에서 마를린 두마스 오. 전시를 한 건데 그중에 이제 하나의 전시인데 우선 너무 좀 시원한 전시였다. 어쨌든 첫 번째로. 그리고 제가 이것을 좀 고른 이유는 우선 사운드적인 측면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어쨌든 요즘 좀 사운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죠. 이런 면에 있을 때 브루스 나우만의 전시에서 제가 들었던 사운드는 아니면 제가 봤던 사운드 작업들은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사운드 작업과 대단히 다르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잊고 있던 어떤 것을 깨우쳐준 느낌? 그래서 이것을 좀 보신 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오편 씨가 저한테 카톡으로 영상 하나 보여줬었는데 그 장면만 기억나. 제가 뭐 재생을 많이 오래는 안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그 라커룸 같은 맞아요, 데서 막 라커룸. 피아노가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이게 전시를 들어가면 처음에 네. 이제 락커룸이 있어요. 그 구조가. 그다음 거기서 바로 이제 입구로 들어가는 건데 여기 락커룸 있는 공간에 스피커를 어디 이제 위쪽에 설치해두고 이제 소리가 나는 건데 이제 그게 아마 그 작업의 이름이 정확히 기억은 나는데 제가 그걸 봤을 때 뭐 피아노 피스 폴 비기너인가?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전시를 쭉 보고 나면 이제 거대 영상 작업들이 있고 이제 이 거대 영상 작업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콘트라포스토 스터디스 이건 이제 영어로 콘트라스티드 스터디란 거죠. 그러니까 뭐 대조 하는 연구? 그러니까 대조에 대조 관한 연구? 그죠? 대조에 관한 연구. 그래서 영상 작업들의 대부분은 이제 약간 어떤 위와 아래가 나눠져 있고 뭐 좌우가 나눠져 있거나 색이 약간 그 뭐라고 하죠? 반전돼 있거나 여러 가지 그런 대조에 식으로 관한 그죠? 연구들인데 사실 영상 작업도 되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 뭐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좀 그죠. 사운드에만 좀 집중해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더듬이도 제가 이제 사운드 작가 한번 하면 좋겠다. 왜냐면 잘 안 들어 그러니까 저희가 다룬 적도 없고 그죠 그죠. 사운드 작가라는 게 또 애매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누굴 다룰까 한번 찾아봤을 때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진짜 사운드만 하는 작가는 진짜 거의 없고 사운드만 하는 작가는 거의 설치는 몰라도 그죠. 사운드가 두드러지는 작가가 별로. 거의 없죠. 근데 웃긴 건 또 되게 많은 작가들이 또 사운드는 활용을 하거든요. 맞아. 이게 항상 뭐 쓰지. 비디오에 들어가 있든 설치에 들어가 있든 어떤 맞아. 면으로. 그래서 제가 찾아봤을 때 약간 기억에 남는 몇 명이 뭐 샘슨 영, 뭐 플로리안 해커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유명한 사람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이에요. 컨템퍼러리 뭐 사운드 아티스트 뭐 이런 식으로 치면은 뭐 소개하는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한 10명 소개된다면 그 10명 중에 한 8명 무조건 겹쳐요. 그만큼 그래서 없어서. 별로 없으니까 별로 없어서. 나오는 이름이 항상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저도 사운드 작업을 보통 생각하면 그래서 드는 이미지는 약간 되게 좀 앰비언트하고 앰비언트하다는 게 약간 이제 좀 조용하면서 좀 뭐랄까 환경적인 느낌? 네. 뭐 그런 느낌도 있고 좀 디지털스럽다. 예, 맞아요. 좀 기계적이다. 뭐 이런 느낌 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험 음악과 사운드 예술의 구분점도 사실 모호하지 모호하긴 사실. 하죠. 그러니까 이게 존 케이지도 MM카에서 그때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완전 제대로 된 전시는 아니고 약간 이제 별관 같은 데서 뭐 작게 약간 이것저것 좀 맞아, 소품 맞아. 같은 걸 모아놓은 전시였지만 그 말에 동의하는 게 확실히 사운드 아트라고 해야 될까? 사운드 아트라는 게 그 명목이 되게 애매해요. 네, 애매해요. 그다음 제가 느끼는 게 사운드 잘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뭐 하고 있냐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차라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현대 작곡을 하고 있든 네, 어, 아니면 맞아. 영화 음악 영화 음악 쪽을 하고 맞아, 있든 맞아. 보통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사운드 아트라는 입지가 되게 애매한 입지예요, 사실. 애매하죠. 뭐 그렇게 전문가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너무 막 무슨 힙합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예를 들자면. 그럼 어떻게 이제 뭐 상업적인 측면에서 이걸 어떻게 저작권을 해야 될지도 애매하고 그죠. 그림 같은 거야 뭐 소장이라도 되지만. 사운드도 소장을 하긴 하겠죠. 네, 마치 영상 예술이 소장이 그런 되는 식으로 것처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는데 계약서를 많이 쓴다고 그런 들었어요. 그래.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사운드에 대한 건 되게 한정적이었어 사실. 한정적인 그 미감이. 근데 이번에 브루스 나우만의 전시를 딱 처음 갔을 때 아까 말했던 이제 피아노 작업 그것이 뭐냐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런 소리 있잖아요. 약간 우리가 동네를 지나가다 보면은 한적한 동네를 지나갈 때 2층 어딘가에서 피아노 학원에서 들려오는 어린아이가 피아노를 치는 듯한 그 감성. 아하. 띵땅 똥땅 이렇게 치는 우리의 차분스러운. 약간 추억을 상기시키는. 그죠. 되게 간단하지만 또 뭔가 솔직한. 다니엘이라고 하나요? 그 뭐죠? 초시작 바이엘인가? 몇 번 1번 바이엘, 뭐 체르니 체르니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는 느낌으로.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작업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렇게 벨라 바르톡이라는 옛날 이제 작곡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작곡 그 모음집을 냈는데 체르니 같이 약간 어린 아이들이 뭐 피아노를 배울 때 입문서 같은 그 느낌. 입문서처럼 이렇게 손 동작을 연습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리즈의 작곡을 했는데 브루스 나우는 그래서 그것에서 작업을 차용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실제로 브루스 나우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아들과 자신이 그걸 실제로 쳤었고 아하.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벨라 바르톡이 그 작곡한 이 시리즈의 이름이 Fear Kinder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하면 For Children이잖아요. 이거 어린이들을 위한 뭐 이런 위하여 뭐 이런 식인 건데 그래서 그걸 그냥 같이 치면서 들었던 생각이 예술은 그렇다면은 시각 예술이라고 할까? 아니면 예술은 이 어린이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어떤 전시 이런 게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작곡가들은 작곡을 하는 게 자기 일이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네. 근데 그럼 우리의 일이 어떻게 보면 전시를 하는 거라 쳤을 때 어린이들을 위한 전시는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많이 좀 생각을 해봤대요. 그래서 뭐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TV에 나가서 어린이들한테 연필 잡는 법을 가르쳐 줘볼까?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생각했었는데 김영만 아저씨 메타인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종이접기 메타로. 불어팬 메타인 거죠. 근데 이제 약간 혼자서는 이제 그게 좀 그렇죠, 별로라고 그렇죠. 생각했는지 그건 하지 않고 근데 결론적으로 그냥 별로긴 하네요. 별로긴 하지. 슬러긴 해. 그래서 그냥 이제 마이크 앞에서 어. 처음에는 이제 Fear Kinder를 계속 녹음했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 브루스 다운이 영어 쓰는 사람이잖아. 미국인. 그러니까 Fear Kinder. Fear Kinder. 맛있는 발음으로. 이게 독일어는 이런 발음. 그치. Fear Kinder. Fear Kinder. 이걸 계속 녹음해가지고 그냥
텅 빈 공간을 지금 틀어놓는 느낌? 오. 그리고 이게 피아노 작도 아마 그냥 누군가 쳤겠죠. 누군가 쳤는지까지는 정확히 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되게 단순한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자면. 그러니까 이게 뭐 멋있고 장황하고 뭐 거대하고 뭐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라 그냥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 Fear Kinder는 이제 요번 전시에 쓰는 독일어 버전이나 영어 버전으로 해서 For Children, For Children, For Children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요. 근데 그게 어떤 공간에 있었냐면은 이제 전시를 보고 그 꼭대기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겠는데 옥상으로 올라가면 이제 그냥 베니스의 풍경이 보이는 곳이거든요. 거기 올라갈 때 들을 수 있고 거기서도 들리고 옥상에서 그냥 그 정도의 작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아이디어가 대단히 좀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네. 그냥 이 터프하네요. 왜냐면 내가 작가인데 뭔가 그냥 어린 아이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부터도 좀 멋있고 그냥 그렇게 작업을 단순한 포맷으로 뽑아내는 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하고 심오한 질문이긴 하죠. 그죠. 어린이들을 위한 전시가 무엇일까? 하지만 거기에 내놓은 답이 우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해지기까지의 과정이 참 그치, 오래 그죠. 걸리잖아요. 그 예전에 어떤 작가도 한 명 어린이를 위한 드로잉즈인가 뭐 이렇게 냈던 사람 있지 않았나요? 그건 뭐 있었을 것 같긴 누가 한데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어떤 평론가는 이걸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거 저는 이 해석 방식도 꽤 괜찮은 게 뭐냐면은 그냥 읽어드리자면은 이 설치 작업이 대단히 발랄하고 거의 유치한 수준의 단순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현대 예술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화이트 큐브라는 구조 자체를 드러내는 데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구조는 개인이 예술을 배우고 이해하고 더 많은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지식일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라스무스 홀브라는 분이 쓰신 건데 이걸 듣고 저는 약간 이거 참 타당하다. 왜냐면은 실제 전시된 공간이 이게 원래는 잭하임이라고 이제 칼스루의 약간 디지털 아트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네. 미술관에서 됐었는데 그때는 완전히 텅 빈 공간에 그것만 그것만 틀어놓은 나왔고 거고. 근데 사실 거기 베니스에서 있었던 전시는 뭐 그냥 건축 자체가 좀 특이해서 좀 깔끔한 느낌은 없었는데 어쨌든 간에 어쨌든 구조 깔끔하니까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진짜 이 단순함을 통해서 뭔가 더 심오한 어떤 것을 또 끌어낼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브루스 나우만의 영상 작업도 사실 그런 포맷으로 많이 이제 구현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 퍼포먼스도 사실 뭐 그 안에 어떤 내용적 측면으로 무슨 심오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실 보여지는 건 되게 단순하잖아요. 단순하죠. 그냥 사람들이 누워있기도 누워있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냥 걸어 다니기도 하고 되게 저도 기호처럼. 작년에 한번 혼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갔었는데 거기 이제 시립미술관에서 브루스 나우만 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억나는 작업이 두 개의 모니터를 그냥 세워놔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어떤 남자가 You are good boy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You are bad boy 막 이거 계속 그냥 같이 나와요. You are good boy, You are bad boy, You are good boy, bad boy 이런데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어릴 때 갑자기 그 기억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겨울방학 방송 보다가 당신은 너는 착한 아이야 아니면 아니야 넌 나쁜 아이야 막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계속 반복해서 들으니까 그리고 약간 느꼈던 것 중 하나가 기분이 묘해지더라고. 이게 약간 거장이기 때문에 가는 거 맞는데 제가 아스칸시에서 말했지만 이 비디오들을 보면 사실은 이 비디오가 어떤 진짜. 멋있는 비디오는 아니에요. 그냥 작가가 흰 티와 청바지를 입고 그냥 작업실에서 그 특유의 포즈였거든요. 그걸 하고 그냥 계속 걸어가는 걸 이제 뭐 찍고 뒤집어 놓죠 또. 꼭 작업실 뭐 깨끗하게 치지도 않았어. 그냥 그걸 그래, 찍고 뭐 이렇게 편집도 뭐 어려운 편집이 아니에요. 그냥 프리미어 프로 한 그 유튜브에 튜토리얼 쳐서 한 2강 정도 들으면 바로 할 수 있는 수준의 편집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했는데 그걸 가장 거대한 홀에서 이렇게 여러 개를 틀어놓으니까 그냥 기분이 좀 특이하겠네요, 그죠? 이게 미국 묘하죠, 그죠? 이게 미국이다. 미국이지. 그게 미국이. 그럼 되게 미국스러워 그런 거.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반성했어요. 아 나는 내가 작업을 하는 방식은 내가 왜 내 영상을 찍는데 작업실을 치우고 있지?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 나 왜 불필요한 것에 집중을 하고 있었어? 뭔지 알아요? 그냥 그 다음 작업은 이제 작업실 집에서 찍으시는 건가요? 아 거긴 안 돼요. 아 그래? 그러면 비디오가 안 보여요. 근데 그런 약간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데 약간 특화되어 있는 사람 같아요. 어떤 면으로. 네. 저는 약간 브루스 나우만 하면은 항상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게 항상 트레이드마크 카우보이 모자 쓰고 다니잖아요. 맞아. 카우보이 같아. 카우보이의 목적은 소나 말을 잡는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말이나 소는 미술이야. 그냥 잡으러 가요. 필요한 거는 자기가 타고 다닐 말과 이거 뭐죠? 올가미밖에 없어.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위스키. 위스키. 그래서 저는 이 전시를 보고 사실 요즘에 이제 젊은 작가들의 전시 보면 이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못한다 잘한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썼구나. 그치. 이런 거에 보이잖아요. 뭐 사려 깊어라라고 할 수도 있고 아기자기. 디테일 중독. 근데 맞아. 이 브루스 나우는 그런 디테일 따윈 없거든요. 디테일은 걔나 주고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 내 작업실에서 맨발로 그냥 청바지 입고 할 거다 나는.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브루스 나만이 청바지 핏이 좋아요. 그것도 맞아. 디테일을 포기하는 디테일이죠. 그래서 그게 디테일인 거지. 저도 포스터 이런 거 잘 안 사는데 포스터 사거든요. 멋있어서. 오. 뭐 엄청 크지 않은데 좀 작은 거. 그래서 그런 것도 사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그게 다 참 재밌었어요. 그게 뭐 다른 분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마를린 드마스랑 이번에 이제 브루스 나우랑 똑같은 그 시기에 같은 베니스에서 이제 개인전을 하고 있었는데 참 다르다. 근데 브루스 나우는 어떤 점으로 되게 상남자스러운 전시였고 네. 마를린 드마스는 어떤 상여자스러운 전시였어. 오. 근데 둘 다 상스럽다는 말이 있었는데 상스러운데 터프함이 있는데 한 명은 되게 확실히 여성성이 좀 있고 이 사람 또 남성성. 이게 뭐 당연히 뭐 그 둘을 차별하자 이건 아닌데 확실히 다른 감성으로 이 상스러움이 나오는 게 참 재밌었다. 다르죠. 그래가지고 저는 오랜만에 이렇게 시원한 작업을 본 것 같다. 그래서 뭐 한마디 정리를 좀 하자면은 이 여러 가지 술수가 이 난무한 세상에 참 명료하고 단순하게 그냥 가장 예술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작업을 보여준 사람이 예술 사냥 그 자체의 느낌. 그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는 소중하다. 오. 이게 제이통 씨가 그죠. 많이 맞네. 나 뭔가 지금 순간 머릿속으로 뭐였지 했어요. 그래서 저의 한 줄 평은이죠. 그거죠. 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는 소중하다. 제가 봤던 2022 베스트 전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카베 인스티튜트에서 열린 미셸 마이로스 이제 회고전이었습니다. 저희가 둘이 같이 봤죠. 그렇죠. 같이 봤죠. 오펜 씨랑 베를린 가서. 그러니까 2022년이 이제 미셸 마이로스가 사실 꽤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렇죠. 2002년도에 불운의 사고로 이제 비행기 추락 사고로 죽어가지고 딱 이제 2020년 이제 20주기가 되는 해라. 이 베를린에 있는 카베 인스티튜트뿐만 아니라 이제 함부르크, 또 스투트가르트, 뭐 네. 그리고 베를린에서도 미셸 마이로스 에스테이트가 있거든요. 그쪽이라든가 아니면 노이 게어리슈 갤러리라든가 아니면 노이어 베를리너 쿤스트페어인 등 여러 곳에서 열렸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특별히 카베 인스티튜트를 갔던 이유는 사실 거기에서 가장 큰 이제 회고전이 열렸었거든요. 미셸 마이로스가 졸업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직후부터 그리고 이제 죽기 직전까지 했던 작업들 중에 한 80점 정도를 전시했다고 하더라고요. 80점이요? 예. 그게 80점이 됐었어요? 네. 하긴 뭐 작은 것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죠. 왜냐면 저희 갔을 때 뭐 캐비넷 같은데 이제 작은 그런 데 있어요.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제가 굉장히 실물로 보고 싶어하는 전시가 있었던 게 그러니까 못 본 전시들 중에 작업 놓친 것들 중에 미셸 마이로스가 이제 졸업하고 나서 한 5년 만인가 쿤스트할레 바젤에서 개인전을 열었었어요. 근데 그때 되게 용기 있다고 생각한 게 그 당시에 회화를 전시할 때 바닥을 어떻게 연출을 하는 거는 흔하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 근데 미셸 마이로스가 처음 이제 갤러리 데뷔를 했을 때도 바닥에 이제 콘크리트 가져와서 이렇게 붓는 거 보셨잖아요. 다큐멘터리에서.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쿤스트할레 바젤에서 이제 그 건축 현장에서 쓰는 비계 있잖아요. 철제 비계랑 아니면 클럽의 바닥에 있는 그 철제 구조물 그것들을 이제 싹 가져와서 다 깔았는데 이번에 이제 카베 인스티튜트에서 이제 그 전시를 재현하는 식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구나. 그래서 그 전시를 딱 들어갔을 때 미셸 마이로스 그림이 있고 그리고 이제 큰 홀 안에 이제 미셸 마이로스 이제 그림들이 그런 이제 철제 건축 철제들이 이렇게 딱 놓여 있었죠. 근데 확실히 저는 그거 같아요. 약간 미셸 마이로스 작업을 보면은 사실 요즘에 되게 뻔한 작업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이 작업 뻔한 작업인데 뭐가 좋아? 근데 사실 우리 아빠 또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지.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치면은 젊은 얼굴밖에 안 나와서 그렇지. 죽은 자는 알죠. 어렸을 때 죽은 사람은 forever 영이잖아요. 그게. 근데 사실 이 사람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 미학이 지금도 엄청 촌스럽지 않다고 느껴지는 걸 보면은 사실 대단한 거죠. 그 당시에 처음에 그걸 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는 아마 그 충격을 이해할 수는 없는 세대죠. 네, 제 생각엔 포스트 인터넷 회화라는 것을 처음 한 사람이 아닐까. 그리고 지금이야 뭐 전시공간 이렇게 세련되게 멋있게 하고 뭐 공사장 같은 철제 구조물 하고 이런 거 많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없었거든요. 확실한 거. 저는 이제 미셸 마이로스의 굉장히 큰 팬으로서 사실 실물 작업을 마지막으로 봤던 게 그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슈타티시 갈라리에서 본 거밖에 없었어요. 그 슈타티시 무제움 있잖아요. 슈테델 무제움. 거기서만 봤던 건데 거기서 봤던 유일한 실물 작업이 사실 크기가 100 곱하기 100이라 그래서 크지 않네. 그 이제 미셸 마이로스 시리즈 중에 이제 볼록 시리즈라고 있어요. 그 이제 1번 넘버 1부터 한 몇백 개가 되는데 그건 이제 다 100 곱하기 100의 동일한 크기거든요. 그래서 이 실물 작업이 컸을 때 느낌이 도대체 뭘까라고 했는데 이번 이제 카베 인스티튜트에서 딱 들어가자마자 그 압도당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미셸 마이로스가 이제 특이한 게 뭐 저희가 아까 오펜 씨도 말한 대로 샘플링이라는 기법을 차용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사실 지나가면서 보는 광고판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다양한 대중매체에서 나온 이미지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근데 미셸 마이러스는 그것들을 일부러 확대하거나 아니 압도적으로 크게 만들어서 공간을 구성한단 말이에요. 다큐멘터리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이 저희가 이제 본에 갔을 때 봤던 그 실제 작업인데 크기가 한 총 합해서 4.8m에 7m로 된 엄청나게 큰 작업인데 그 작업이 이제 총 15개의 캔버스로 분할이 될 수 있어요. 아 그죠. 근데 미셸 마이러스도 어쨌든 자기 아뜰리에가 한계가 그 정도의 공간이 안 되니까 머릿속에 그것만 구성하고 그 전시가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자기도 이제 처음 실제로 봤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합쳐진 거. 네, 합쳐진 걸.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서 봤을 때 제가 인상 깊었던 점은 이 사람이 어쨌든 회화를 하고 있지만 작업 자체가 굉장히 설치적이고 되게 오히려 퍼포먼스적이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런 게 있죠. 왜냐면은 그림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의 붓터치가 더 과감해지고 이곤용 그 작가분 있잖아요. 노장이시지만 그분도 이제 자기 신체를 향해서 이렇게 그리잖아요. 자기 제스처를 보여주잖아요. 그죠. 근데 미셸 마이러스 그림도 제가 느꼈던 거는 이 사람의 제스처가 얼마나 그 열정이 있는지 그냥 이 크게 했다는 게 어떤 거기에 담겨 있는 뭐 철학적 담론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뭐 미학적 목적이라기보단 그냥 크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과시하고 싶어하는 경쟁심이라든가 맞아. 열정이었던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다큐멘터리에서 실제로 저도 감명 깊었던 게 그냥 그런 식의 말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프란츠 아프만보다 크게 맞아요. 그릴 거야. 그렇게 해서 1m 더 그냥 크게 그리고 그러니까 크게 그리는 이유가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냥 난 얘보단 크게 내가 제일 맞아. 크게 그리는 사람이 맞아. 될 거야. 저는 사실. 근데 그런 것을 생각하는 건 쉽지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 침대에 누워서 나도 뭐 아이, 무대에 나가서 나올처럼 노래 부르고 싶다. 뭐 무대를 찢어놓고 싶다. 이런 그거 생각하지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이걸 생각하지만 진짜 하는 사람이구나. 맞아. 근데 찢었다. 그러니까 약간 얼굴 보고 이게 덩치 보면은 되게 뭐 그런 거 안 하게 생겼거든요. 오펜 씨의 입론이 맞았잖아요. 입이 커서 입이 뭔가 커야 돼. 하관이 커야 이제 사람이 이게 네. 그릇이 큰 건데 그죠. 내 생각에. 네. 근데 그냥 그 그러니까 진짜 작은 고추가 맵다는 게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은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진짜 막 누가 봐도 거대 작업 잘할 것 같은 사람 맞아. 있잖아. 근데 그런 감성이 아니라 진짜 약간 뭐 닌텐도 게임 하고 있을 것 같았는데 진짜 그걸 그러니까 저는 그 다큐멘터리에서 재밌었던 게 그 베니스 비엔날레 간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저 근데 그 몰랐죠. 저 제가 미셸 작업을 마이러스 잘 모르시니까. 모르니까 이제 베니스 비엔날레 가서 뭐 이게 캠코더를 들고 다니면 찍어요. 그래서 쟤는 저기 가서 뭘 하라고 또 저기 아무도 없는데 가서 저러고 있나. 제가 어떻게 들어갔지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어요. 이게 시작을 아직 안 한 거야. 지금 왜 저기 있을까 했는데 그 입구에다가 벽화를 엄청나게 크게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얘 이거 어릴 때 스케일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30 몇 살에 이미 베니스 비엔날레 그 입구에다가 벽화를 그린 사람이야. 그러니까 미셸 마이러스가 2002년도에 사망했을 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34인가 5밖에 안 됐어요. 정말 어렸네요. 그러니까 진짜 불꽃처럼 살다가 이게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이 진짜 어떻게 이 에너지가 있었지? 나는 이게 좀 신기하더라고. 그 사람 계속 살아 있었다면 현재 어떤 작업을 했을지도 참 궁금해요. 저는 그거를 이제 오펜 씨랑 얘기했는데 사실 그 생각도 했어요. 살아 있었으면 생각보다 대단하지 못한 작업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했던 게 미셸 마이러스 그림을 그렇게 크게 그렸던 목적 중에 하나라고 이제 많은 평론가들이나 사람들이 분석하는 게 버추얼 월드를 만드는 거였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는 VR이라든가 어떤 부장님 느끼는 부장님. 이 개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압도당하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데 약간 완벽히 그게 환경적으로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셸 마이러스 맨날 수집하는 그 이미지들이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강박적인 그런 이미지들로 자기만의 세계를 아예 구성을 해서 그래서 제가 그거를 설치적이고 퍼포먼스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관람객을 이렇게 먹어버리고 싶어하는 그 투지가 세계를 만든. 열정이 이렇게 발령을 터는 한마디로 거죠. 모았던 그 이미지 속의 캐릭터라던가 아니면 그 이미지 그 자체가 퍼포머로서 존재를 하는 거네요. 그죠. 화면 안에.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좋았던 건 사실 미셸 마이러스가 아까 말씀드린 샘플링 기법이라고 했을 때 오늘날에 사실 AI나 어떤 알고리즘이 이미지들 자동적으로 형성해주거나 많이 만들어주잖아요. 조합해주고요. 근데 인간은 사실 그렇지 못한 게 제가 미셸 마이러스 전시나 작업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샘플링적인 이미지를 차용하지만 설명하기 어려운데 되게 미셸 마이러스의 개인적 감정들이 엄청 녹아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맞아요.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하게 멜랑콜리하면서도 그러니까 반항아적인 모습이 있는 게 이번 전시 때도 되게 재밌던 문장들이 뭐 예를 들면 그 전에 있던 미셸 마이러스 윗세대 작가들한테 fuck유를 날리는 거거든요. fuck fuck 호수스 자기 교수한테 fuck 호수스, fuck all, fuck 바질리츠, fuck 폴케 이런 식으로 넘기기도 하고 샤이스 레벤이라는 그게 이제 같은 세상이라는 한국말로 하면 그런 식이잖아요. 이런 식의 문장이라던가 아니면 되게 재밌던 것도 starving 뭐 이런 우리가 잡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문장들 있잖아요. 뭐 굶주리 뭐 이런 것들을 크게 확대해서 내가 말하고 싶어하는 걸 개인이 선별하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 개인의 사실, 감정으로. 사실 마이러스가 되게
난 그냥 주위에 있는 이미지를 모아서 다 이게 합쳐놓은 삶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개인의 그 취향과 그게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 사실 맞아. 작업에. 그런 걸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굉장히 인간적인 거죠. 인간적이지만 되게 AI 제너레이트 됐다고 말할 수 있을 맞아. 법한 그런 이상한 야릇한 감정이 있죠. 그리고 확실히 그 캔버스가 컸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리면서 나오는 실수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연필 뒤에 있는 연필 선 자국들을 전혀 안 숨기더라고요. 네. 본인도 애초에 그걸 숨길 생각이 전혀 없다는데 왜냐면 그런 회화에서 보여지는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작가가 이걸 어떻게 그렸냐를 되게 그렇죠. 중요시하잖아요. 맞아. 붓질이라던가 아니면 그 흔적을. 네, 그게 사실 그래픽화 회화를 그죠. 나누는 요소죠. 그죠. 그래픽은 이제 똥 하고 이미지가 나타나지만 거기 어떤 흔적이라던가 과정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요. 미셸 마이어스 작업은 샘플링을 차용했지만 그게 저는 이제 앤디 워홀과 약간 달랐던 것 같아요. 그 요새 제가 이제 이자벨 그로라는 이제 미술학자죠, 철학자이자 그분이 쓴 책 중에 이제 회화를 향한 사랑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딱 이런 문장이 있는 거예요. 생산품 뒤에 있는 개인은 대중매체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진다. 팝 아티스트들은 특히 당연스럽게도 앤디 워홀은 이 점을 매우 잘 이해했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과거에는 화가나 어떤 예술가가 대상을 표현할 때 풍경화를 한다고 하면 그 앞으로 가서 자기가 이렇게 오랫동안 응시하면서 했었거든요. 왜냐면 풍경 그대로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근데 이제 미셸 마이러스가 이제 포착한 어떤 로고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전광판에 있는 캐릭터다 이런 것들은 내가 모델로 삼으려고 하는데 모델이 도망다녀서 포착하는 순간에 짜여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약간 그렇게 느낀 게 사실 어떤 정물화나 이런 풍경화를 그리는 사람들은 이 호흡이 길고 이렇게 녹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굳이 애를 쓰지 않아도 그냥 녹아들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풍경화를 보면 뭐 다른 각자 작가들이 한 걸 볼 때마다 그 사람의 스타일이 뭔가 여실히 드러나는데 미셸 마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의 로고를 차용한다고 했을 때 그 기업의 로고가 강하게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 사람이 그렸다라는 이미지라는 이 사람이 만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포착한 이미지라는 느낌보다는 이미 있는 기업 거죠. 로고가 먼저 더 눈에 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이 자기를 더 드러내고 싶어해서 오히려 더 크게 그리고 약간 더 막 애를 쓰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풍경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힌멜 말러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서 그러니까 풍경이 가질 수 있는 빛은 하늘의 빛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담아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셸 마이루스가 그리는 회화가 가지는 빛은 사실 이제 스크린이 내뿜는 그치. 인공적인 빛이란 말이죠. 음. 그렇기 때문에 미셸 마이루스가 그 인공적인 빛을 자신이 얼마나 인위적으로 다시 재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차이가 아닐까. 그쵸, 방금 그럴 수 풍경화와 미셸 마이루스의 그림을 같은 순서에 두고 생각해봤을 때. 그래서 그러면은 미셸 마이러스 그건 알겠어요. 네. 근데 여기 미셸 마이러스를 찾아간 곳이 아니에요. 아니, 왜 나- 당신에게 2022년에 그가 중요했냐를 물어봐요. 이건 팬미더비 아니었잖아.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요했어. 2002년 미셸 마이러스를 마지막으로 작업하고 죽었을 때까지랑 지금이랑 크게 변한 게 없는 느낌이에요. 뭐가 세상이? 네. 세상이 크게 변했던 점은 오히려 그 이미지들을 더 휴대하기 좋아졌다라는 정도의 차이이지. 그리고 저는 약간 미셸 마이러스를 틱토커와 비교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셸 마이러스가 자기 이름도 로고화 시켜가지고 맞아. 작업에 뽑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들이 강해질수록 내가 살아남으려고 약간 발버둥치는 느낌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근데 이 틱토커들이나 이런 인스타그램에 자기 셀카를 많이 올리는 사람들이 느낀 점은 이 가벼운 세상에 이 휘발하는 이미지들 속에서 어떻게든 자기를 남기고 싶으니까 찍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미셸 마이러스가 역설적으로 이제 죽고 나서 저는 그 작업들의 오히려 정체성이나 그 사람의 캐릭터가 더 강하게 보여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미지들을 제가 이제 2022년에 이 혼란스러운 셀카 세상 속에서 그것들을 봤을 때 도대체 우리가 이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 한 줄 평을 하자면 저는 딱 그 사람이 작업명을 하나 따서 우리가 죽는다면 그런 게지. 그런 게지? 그냥 그런 거지. 우리가 죽는다면 그런 게지. 왜냐면 그게 미셸 마이러스의 삶과 좀 역설적이라서. 그러니까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런 거야? 죽으면 죽는 거지. 근데 그거는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 자기 어필 세상에 되게 흔하지 않은 태도거든. 그 미셸 마이러스 본인도 되게 삶 자체에 반대되는 태도였고 왜냐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엄청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뭔가 그런 되게 허무주의건 약간 염세적인 문장이 작업에 있을 때마다 이 사람의 이면을 발견한 것 같아서 참 재밌던 그런 거였어. 저는 그래서 미셸 마이러스 작업을 이제 만화로 비유를 하면 사후 낸이 아주 적용된 작업 같다. 사후 낸이요? 낸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헌터헌터라는 만화에 나온 기술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법 있잖아요. 오로라. 오로라를
죽어서 오히려 더 강해진 사람도 있어요. 그 한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하면. 한 같은 게 그러니까 죽었을 때 더 강해지는. 근데 미셸 마르스가 사실 죽었을 때 엄청 고인 능력이 아니라 엄청 분노했을 것 같은 느낌 알죠? 한편으로는 그치, 할 일이 너무 한편으로는 많이 막. 한편으로는 해방감이자 동시에 뭔지 알죠? 그러다 이게 그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게 다큐멘터리 보면 열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수도 그 다큐멘터리 이름이 언급됐었잖아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나 이번에 가서 봤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는 말이 그러니까 원래 교수가 이렇게 말을 논리적으로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갑자기 나 이거 봤다 너도 이름 나오더라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갑자기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데. 맞아. 그 애가 이게 베를린에서 룩셈부르크였나? 룩셈부르크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그걸 그게 그 먼 거리가 아닌데. 그러니까 차라리 미셸 마이르스가 무슨 뭐 전쟁이라도 나가서 뭐 싸우다 죽은 거다 뭐 이런 건 모르겠는데 그 몇 시간짜리 비행기를 타다가 그게 떨어져가지고. 근데 저는 이 생각도 들죠. 갑자기 드는 게 왜 굳이 비행기를 택했을까? 조금이라도 시간 단축. 그죠 시간 단축. 맞네. 조금이라도 빨리. 왜냐면 거기 부모님도 인터뷰하잖아요. 맞아요. 북한에 너무 시간이 작업에 이거 미쳐 있어가지고 같이 베를린 기껏 와서 만났더니 부모님 베를린 와서 만났더니 이제 나 잠깐만 아뜰리 잠깐만 갔다 올게 하더니 몇 시간인가? 그래서 아빠 화났잖아. 다시는 안 본다고. 근데 그게 천추의 한이다. 이제 했었죠. 그래서 난 그게 재밌다고 말하기 좀 그런데 이제 부모님 집에 이제 미셸 마이르스 그림이 있는데 부모님들은 진짜 그 룩셈부르크에 사시는 진짜 나이 드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일반 집안에 그 미셸 마이르스 힙한 그림을 이렇게 막 자기들 이렇게 막 바꿔 걸면서 이렇게 보는데 참 이게 또 재밌더라고. 맞아요. 그게 재밌다기보다 좀 씁쓸하면서 씁쓸했어요. 한마디로 미셸 마이르스의 그 옛날 그림이 아직까지도 참 힙하다는 거. 맞아. 근데 제 생각에는 미셸 마이르스가 지금 인정을 받고 뭐 이런 이유를 좀 사이비적으로 봤을 때 진짜 그의 한이 어마어마할 하인이 것 같다. 뭐예요? 확실히 그거 같아요. 제가 죽어서 그런 거긴 한데 이 거대한 작업을 보고 있으면 이 젊은이의 그 한이 보여요. 그거 그런다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패기와 그죠? 그래서 진짜 미셸 마이르스 그림을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한도 끝도 없이 재미없는 그림인데 맞아. 이것을 약간 그렇게 감성적으로 보는 순간 엄청난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저는 예술과 예술을 함께 보는 순간 더 시너지가 생기는 작업이죠. 저는 그래서 그의 양면성에 아직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 삶에도 항상 이렇게 2022년에도 항상 회자될 수 있는 느낌이라 좋았어요 저한테. 그래서 한번 또 찾아보시는 그래서 분들도 추천하고. 네, 제가 준비한 전시는 미셸 마이러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막걸리 씨가 준비한 전시는 디샹 전시였죠? 네, 프랑크푸르트에서 했던 디샹 전시인데요. 다 보셨나요 여기 있는? 저도 다 봤죠. 보았죠. 다 봤죠. 네, 제가 다니는 학교 클래스에서는 이 전시 안 보면은 이제 퇴출당하네. 퇴출당한다. 그 정도였네. 막 그렇게 유머로 얘기하긴 했는데 그만큼 이제 예술 역사 안에서 꽤 이제 2022년을 따라서 좀 아니, 역사적으로 되게 의미가 있는 디샹은 전시였죠. 솔직히 초등학생까지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그쵸, 그 뭐, 소변기 정도 샘 작업만 해도 한 그죠? 번씩은 다 들어법직한 그런 거대한 이름이잖아요. 마르셀 디샹. 그죠? 네. 저희가 한번 얘기를 했었죠. 더듬이트 가끔씩 언급하고. 맞아. 그래요? 안 할 수가 안할 수가 없으니까. 없죠. 당연히 알 수가 없죠. 개념미술 그죠. 대표 선구주자 혹은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가 예술을 활동을 할 때 자연스럽게 쓰게 된 레디메이드라는 개념의 창시자잖아요. 그렇죠. 이제 레디메이드 이전에는 다 핸드메이드로 갔지만 레디메이드 이후에 모든 것들이 예술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개념 사실 자체를 만든 사람이기 현대 때문에 미술가들에게 지옥을 선사한 인물. 네, 지옥을 지옥문. 저는 레디메이드를 넘는 새로운 개념 하나 만나고 싶어요. 뭐요? 아마존 메이드. 아마존에서 사는 메이드, 그래. 이베이 괜찮다. 메이드. 전 아마존에 없으면 작업을 못할 것 같아요. 괜찮다. 동의합니다. 아니면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한국은 이제 쿠팡 메이드. 쿠팡 메이드. 이제 한국은 철물점 메이드죠. 그치. 그죠. 을지로 네. 메이드. 그런 것처럼 대단한 중요한 사람이죠. 작가죠. 중요한 작가죠. 근데 저는 저번에 이제 저희끼리 잠시 얘기했을 때도 이제 막걸리 씨가 얘기해 주셨지만 이게 뭐 그런 전시가 잘 없었다면서 이 디샹 이런 거대 개인전이랄까? 네, 이게 이제 전시 서문에도 말하는 것처럼 마르셀 이번 전시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1902년부터 1968년까지 모든 과정의 작품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전시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만에 처음이죠. 근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조사해보니까 한번 했었더라고요. 2018년 즈음에. 근데 이제 그 당시는 아무래도 작품의 수가 이제 이 전시랑 비교해서는 좀 적었는데 근데 궁금하네요. 그 당시 흥행이 되게 했었을까? 이거? 이름 따서 디샹인데? 레이블이 엄청나긴 한데 디샹인데. 근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미학은 아니잖아요. 그지. 아니죠. 그래서 약간 그거를 좀
이제 기획하려고 워크숍 같은 걸 많이 진행했더라고요. 그것도 당시 괜찮네. 현대미술관에서. 그럴 수 있겠다. 이제 예를 들면 뭐 레디메이드 워크숍이라던가 이제 거기에 이제 뒷샹이 했던 그 레디메이드 오브제를 자기가 직접 뭐 색칠해서 만들어 본다던가 약간 그런 워크숍들을 진행했던 것 같은데 이제 MM카에서 했던 전시는 그런 워크숍은 없었고요. 그냥 700여 개의 작품 혹은 이제 뒷샹의 그런 예술 연대기를 기록해 놓은 그런 기록물들을 그 본관 그치. 그 큰 건물 안에 꽉 채워서 전시를 했죠. 저도 봤는데 1층에 딱 첫 층에 보면은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작업들이 이제 천장에 매달려 있고 네. 그것도 있는데 또 좀 들어가면 그 회화가 있잖아요. 네. 맞아. 좀 처음 알았어요. 우선 뒷장에 회화를 했던 것 자체가. 맞아. 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생각했죠. 웃걸리네. 대화로 했었으면 개 매력 없다. 저도 그거 보고 왜 했는지 알겠어. 우스갯소리로 왜냐면 뒷샹이 드로잉도 했었죠, 1913년도쯤 이제 레딘메이를 만들기 직전에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회화를 그만둘 것이다. 그만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만둔 게 아니거든. 그만둬야 돼서 한 거거든요. 마치 뭐 자기 의지로 한 것처럼 했는데 이걸로 안 되겠다. 이걸 안 되겠다 하거든요. 사실 내가 볼 땐. 근데 이제 뒷샹이 이제 예술 활동을 너무 하고 싶어서 이제 그 당시에는 회화밖에 이제 그런 돌파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매체라는 게 굉장히 적었던 시대였고 그래서 이것저것 그림을 그리지만 이제 뒷샹이 갖고 있던 그 본연의 그 반항심이기 때문에 뭐 미래주의적인 그 회화도 많이 했고 맞아, 예를 들면 맞아. 계단에서 내려오는 그 움직임을 맞아, 연달아서 맞아. 포착하는 그런 그림이라든가 야나오일러가 또 나중에 했죠. 그죠. 그런 야나오일러도 거기서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으로 뒷샹이 회화로도 약간 입지를 다졌어요. 이제 계단에서 내려오는 그 그림을 통해서. 그리고 하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레딘메이드를 창시하면서 그림을 그만두게 되죠. 그러니까 뒷샹이 했던 말로 이제 그림을 그린 것, 삶을 이해하는 요인으로 삶의 방식을 창조하기 위해 예술을 한 것, 살아있는 동안 그림이나 조각 형태의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 데 시간을 보낸 것. 하지만 그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차라리 내 인생 자체를 예술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이 가장 만족스럽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다 해본 사람이요. 여기 앞에 나왔던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그림을 그린 것, 그림도 그려봤고 이제 삶의 방식을 창조하기 예술을 한 것, 레딘메이드 창조해 봤고 살아있는 동안 그림 조각 형태 예술 작품 창조하는 거에 시간 다 보내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뒷샹이 가장 만족스러웠던 자신의 인생이 예술이 된 것. 그냥 뒷샹 자체가 예술이 작품이 되는 건 느낌이 있죠 확실히. 이름 자체가 예술이 뒷샹이죠 뒷샹은. 뒷샹이 예술이 된 거는 사실 그거죠. 이제 예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랭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 랭보도 실화를 딱 한 시집 하나 쓰고 이제 은퇴했죠. 근데 그 시집 하나가 이제 그거잖아요. 레전드가 된 거. 레전드가 된 것처럼. 맞아요. 저도 뒷샹이 예술을 관둔 이유는 자신의 삶을 예술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지 않는 것이 예술이다. 그래서 체스 선수로 활동했죠. 체스 선수로 굉장히 오래 활동을 했죠. 근데 저도 뭐 그런 대충 이제 얘기는 아니까 느낀 게 뭐냐면 참 뒷샹만큼 예술을 사랑하고 예술에 대해 많이 생각한 사람이 없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애탕도네라는 작업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마지막 사후에 나온 작업. 그런 것도 보면은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디지털적인 그 레이어를 처음 맞아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저는. 다른 쪽에서 보면 여러 가지가 이게 보이는데 공간을 열쇠 구멍 같은 데서 보면은 네. 딱 한 장면밖에 안 보이는.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이 사람이 사실 가지고 있던 통찰은 엄청났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게 또 재밌는 게 이제 그 작품이 사후에 발견이 됐을 때 이제 예술계 사람들이 되게 기뻐하면서도 아 그렇구나 했던 게 그때가 뒷샹이 예술을 이제 은퇴하고 체스 선수로 활동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 활동을 창작 활동을 이어나갔다는 거죠. 그죠. 네. 스스로 하지만 보여주지만 않았을 뿐이지. 보여주지 않았을 뿐이지 혼자서 할 수도 있죠. 그의 삶은 항상 예술로 풍만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전시를 생각해 봤을 때 어쨌든 이건 회고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예술 활동의 일대기를 보여주는 것이 레스프로펙티브 회고전인 건데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회고전이란 걸 좀 생각을 해봤을 때 회고전에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 그러니까 좋은 회고전을 만든다는 것은 이제 물론 작업의 개수도 중요하고 작업의 구분점 뭐 이걸 어떻게 설치를 할까 그 큰 공간 안에 뭐 연대 순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시리즈 순으로 이제 그 구역을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다뤘던 중요한 이론을 중점으로 구역을 나눌 수도 있지만 하지만 궁극적으로 회고전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은
이 예술가가 가졌던 작업관 그리고 예술적 과정을 얼마나 잘 전시로서 풀어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 뒷샹 전시가 되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뒷샹은 사실 그 물체보다는 이 사람의 삶 자체가 되게 예술에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그런 기록물들 뭐 편지라던가 아니면 이 사람의 모습들 뭐 체스하는 모습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있었어요. 뭐 뒷샹 전시의 포스터라든지. 네 뭐. 포스터라던가 맞아. 그런 것들이 하나 그러니까 기록물이죠 한마디로 다큐멘터리라는 거예요. 그런 그 사람의 일대 서사기를 이제 양도 양이지만 구역별로 잘 정리를 해놓은 맞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뒷샹 일기장, 뒷샹 백과사전 그죠. 이란 전시가 아니었나. 아 근데 뭐 이거 맞는 게 저는 오히려 이게 뒷샹이랑 되게 잘 맞아 떨어진 형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까 말했잖아요. 뒷샹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예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진심인 사람이었다. 그다음 뭐 많은 것을 시도한 사람이었다라고 했을 때 제 생각에 그가 작업을 하는 방식은 되게 멋부리는 방식이 아니었거든요. 언제나 되게 아니죠. 진지하고 이성적이고 이런 맞아. 방식인데 그것들을 진짜 시대별로 잘 모아두고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변기 작업 유명하니까 변기 작업 하나만 딱 공간에 놔버릴 수도 있잖아. 네. 강렬하게. 근데 그런 거 없이 그 당시 했던 작업 아니면 비슷한 류의 작업들 같이 모아놓기도 맞아. 하고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뒷샹이 이제 레디메이드란 개념을 이제 창조해내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나는 그냥 이 물건, 이 물체, 오브제를 놓을 테니 보는 사람, 너네들이 알아서 읽어라 라는 거거든요. 설명적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뒷셀이라는 창조자, 창작자가 그런 걸 했다면 이제 그것을 해석하는 건 그 관람객의 외에 몫이지. 남의 의무였던 거죠. 뒷샹의 그 묘비에도 아마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죽음은 남의 일이다. 아 신경 쓰지 마요. 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음은 남의 일이다. 뭐라는 것은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오브제가 있을 때 이 오브제를 보는 맞- 그거 해석하는 건 남의 일이다. 마치 내 일이 아니다. 미셸 마이러스가 우리가 죽으면 그런 게지. 네 그런 그럼 거랑 비슷한 그거 거죠. 들었을 굳이 때 그걸 이 얘기가 주로 좀 한국어로 생각이 써놨어요? 나더라고요. 아니 제가 한 거. 아 미셸 마이러스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런 개지 이렇게. 그런 개지. 아무튼간에 맞아 네, 맞아. 그런 의미로서 이제 뒷샹 전시를 이제 처음 딱 들어갔을 때 아까 오편이 말했던 것처럼 이제 입구에 이 사람의 대표 이제 개념인 레딘메이드 그 레딘메이드의 오브제 유명한 오브제들이 오브제. 공중에 둥둥 떠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막 이건 대단한 예술 작품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멋지구리하게 이런 그죠. 받침대 위에다 좌대 차란 이상. 이러고 무슨 성스러운 예술 작품 마냥 올려놓기보다는 되게 귀엽게. 귀여웠어. 귀엽게 그리고 되게 아마추어스럽게 그냥 맞아. 낚싯줄 같은 거에다가 그 실제 오브제들을 물론 여기서 실제라 함은 이게 원본 원본 아니죠, 오브제는 절대. 아닙니다. 원본을- 다 그냥 아마존에서 살 수 샀겠죠. 있지 살 수 있지. 아마존 뭐 메이드 3D 혹은 드루켰겠죠. 무트 씨한테 연락해서 무트 씨한테 연락해서. 네 아니면 뭐 아니, 뭐 비슷한 물건 뭐 그런 거를 이제. 가져다가 이제 뭔가 좀 하지만 사실 이것도 레딘메이드 원본 개념 그 자체인 거죠. 그죠. 그냥 모든 것은 사실 레딘메이드 이 사람의 그치. 오브제니까 이 사람이 만졌던 오브제만이 레딘메이드 오브제나니까 여하튼 그게 이제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것을 시작을 하는데 저는 이거를 입구에서 처음 봤을 때 들었던 생각이 이게 지금 재해석이 된 레딘메이드구나. 그러니까 한번 레딘메이드를 더. 작품 되게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다루는 예술 작품의 설치 방식이 아닌 이 레딘메이드 뒷샹이 바라는 대로 이거를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 전시를 행한 사람이 내놓은 레딘메이드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좀 능동적인 해석이어서 좋았다. 해석의 연출이었다. 둥둥 떠 있고. 그럼 그건 어떠세요? 그림자를 그린 건. 네, 그 그림자를 또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게 공중에 둥둥 떠 있고 그게 그 물체가 이제 가지는 그런 그림자를 그죠. 그림자 페인트로 덧대어서 그렸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봤을 때 이제 계속해서 후에서 얘기를 할 건데 저는 이 전시가 굉장히 순간을 이야기하는 전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그림자가 그려진다는 것은 그 시간이 멈추어져 있다는 것이잖아요. 왜냐면 그림자는 항상 변속적이고 그치. 빛에 따라 변하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데 이게 공중에 떠 있는 것도 그렇고 공중에 떠 있는 그 물체의 그림자가 이제 영원처럼 고정되어 있고. 고정되게 그려져 있다는 것도 그렇고 이 떠서 둥 떠져 있는 그 시간이 멈췄구나. 멈췄다는 건 영원하다는 거. 그 영원하다는 건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다는 거. 그러면서 그 뒷샹의 순간순간들을 기억하고 기록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세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해 보겠다는 것. 그게 이 전시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10년 전에 우린 이렇게 봤지만 10년 후에 우리는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그 기록물들을 계속 바라보면서 이제 각 세대들이 아, 이 사람의 역할이 지금 당장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는가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문에서도 이제 그런 말들을 좀 하는데 그의 창작물들은 오직 우리 관람자를 통해서만 완성에 도달한다. 그 창작물들은 우리와 함께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와 함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진다. 창작물들. 근데 사실 그게 이제 레디메이드니까 그치? 가능한 거예요. 사실. 네, 레디메이드니까. 사실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언제도 그림도 물론 아니면 뭐 조각도 재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레디메이드만큼 그게 있지 않죠. 그게 변화는 심한 게 없죠. 왜냐면 걔는 그냥 그 오브제로서 있는 근데 거니까. 확실히 네. 중요한 것 같긴 해. 왜냐면은 그래서 저가 생각했을 때 이제 그러니까 레디메이드를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지만 뭐 디샹처럼 요즘에는 그래도 그 정신은 계속 아, 그거 강세가 그쵸.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럼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이 좀 슬슬 좀 끝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의미가 있던 거죠.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 제 분석이 맞다면은 뒷샹의 시대가 끝날 때 마지막으로 열린 뒷샹 전시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 진짜. 그래서 어떤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럼 이제 막걸리 씨는 그 전시에서 어떤 작업이 제일 좋았나요? 제가 3가지 정도를 좀 뽑아봤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그 순간에 대해서 이 순간들을 계속해서 암시하는 제가 이제 전시를 둘러봤을 때 그 암시하는 순간들 다시 한번 이제 생각했을 때 이제 하나는 어떤 구역 중에 하나가 앤디 월이 찍은 뒷샹 사망하기 2년 전의 모습이 있어요. 스크린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틀어지는 영상물인데 이제 무성이고 맞아요. 소리가 없고 그리고 그냥 뒷샹의 얼굴부터 상체 정도를 그냥 가만히 찍어놓는 말 그대로 스크린 맞아, 테스트. 검은 배경인가 아니면 어떤 좀 그런 그래서 스튜디오 같은 데였어요. 스튜디오 그게, 같은 그게 배경에서. 전시장이었어요. 아, 앤디월에. 네. 아, 앤디월 전시장. 전시장에서 뒷샹 거기 앉혀놓고 그냥 앤디월 막 포트레이트 작업했을 때 그런 건가요? 네, 아마 그 즈음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스크린 테스트, 마르셀 듀샹 이렇게 해서 있는 영상물인데 근데 그 구역에서 제가 재밌게 봤던 부분이 영상이 이렇게 크게 틀어져 있고 다른 벽 한쪽에 그 영상을 찍는 순간을 찍은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 하나가 약간 같이 기념샷처럼 걸려져 있어요. 많이 기념샷처럼 뭐 도큐멘터리 샷. 도큐멘터리 아니면 샷처럼 뭐 메이킹 필름의 한 사진 그죠? 비하인드 스틸 씬 약간 필. 그런 것처럼 쿠키 영상 맞아, 그런 비하 것도. NG 샷 뭐 딱 약간 하나가 그런 있죠, 거 딱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게 그 순간을 이제 다른 2가지의 각도에서 바라보는 이제 그 순간들의 만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장소에 서 있는 나도 그 순간 속으로 함께 들어와서 나만의 순간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조하는 사람으로서의 생각이 네. 그러니까 시간을 넘어서 그 공간을 넘어서 지극히 관람자의 순간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3가지가 모이면서 이제 느껴지는 게 되게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위층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뒷샹의 시리즈 중에 하나인 이제 독일어로는 워티어랜데 글라스플라텐이라는 제목인데 거대 작업이었죠. 그게. 네, 꽤 큰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버전은 많은데. 네, 버전은 많은데 제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 중에서 좀 큰 기계로 이루어진 이제 회전 유리판이라는 건데요. 한국말로는 이게 착시 현상을 그냥 오바트처럼 돌아가는 오바트 아까 얘기했던 오바트처럼 그거. 네,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뒷샹의 키네틱 아트예요. 근데 이게 재밌었던 점이 그 큰 기계가 1시간마다 10분씩밖에 안 틀어져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 10분을 놓치면 그 착시 현상을 느낄 수가 없죠. 기다려야 되는구나. 네, 기다리거나 아니면 운에 맡기거나. 되게 순간에 그것도 집중한 작업이었네. 네. 왜냐면 거기에 그 뭔가 팻말이 붙여져 있잖아요. 10분마다 틀어진다고. 언제 돌아가는지. 네, 언제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전시를 2번 방문했는데요. 첫 번째 방문 때는 몰랐고요. 그런데 2번째 방문 때는 운이 좋아서 봤어요? 이게 돌아가는 순간을 볼 수 저 있었어요. 운이 되게 좋았네요.
다 들고 있길래 원래 도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 여기 방은 말하는 게 되게 아닐걸? 그거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 방을 그 방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아니고 다른 쪽에 아, 뭐가 있었단 당신은 말이야. 그렇게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특별하고 싶었는데. 안타깝지만 네. 당신의 순간은 어. 그렇게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약간 지금 계속 이제 막걸리 씨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그 전시가 어떤 순간들을 되게 가리키고 있다. 네, 시간성이 있고. 네 시간. 순간 포착 세상의 뒷샹이 이런 느낌인 거죠.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처럼. 약간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그 순간 자체보다는 좀 시대적인 거를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디샹의 뭐 요즘 말로 부캐죠. 그 나의 페르소나. 나의 다른 페르소나. 아니, 하여튼 로즈 셀라비라는 이름의 이제 디샹이 썼던 1920년도 즈음부터 디샹이 썼던 작가명인데요. 여성이고요. 아 참고로 디샹은 남성입니다. 그죠. 네. 하지만 로즈 셀라비는 여성이에요. 그죠. 이제 대표적으로 1921년 맨 레이라는 사진 작가의 사진 연작에서 이제 디샹이 로즈 셀라비라는 이름으로 여장을 하고 촬영에 참여를 했던 걸로 이제 데뷔 같은 걸 한 건데요. 그 이후로도 여러 작품들을 로즈 셀라비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이제 내보내곤 했죠. 하지만 디샹이 했던 작업이랑 똑같은데 이름만 로즈 셀라비예요. 네. 왜냐면은 이게 참 재밌는 게 이제 디샹이 되게 사회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당시 시대적 경향 속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여성의 인권이 올라가면서 성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되게 늘어났어요. 뭐 신여성이라는 단어가 그때 처음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디샹이 이제 이 흐름을 자신의 예술 활동에 반영해서 아 그러면은 나도 무언가 다른 게 될 수 있다면 여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자신의 반하는 자신의 기존 페르소나에 반하는 무언가가 되고 싶을 때 이 사람이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유대인이 되는 건 이제 종교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종을 바꾸는 거 아니야 그래도? 뭐 인종을 바꾸는 그죠, 거죠. 그죠. 근데 거기 그 사람이 이제 종교에 더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러기보다는 이제 여성이 되는 것이 더 쉬운 일이 아닐까라는 말을 하면서 그냥 부캐로 여성을 이제 택한 건데요. 근데 이게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사실 그 시대상에 여성 부캐라는 게 엄청 급진적인 거지. 없었어요. 없었을 것 같은데. 엄청 급진적인 거지. 없었고 그냥 뭔가 나는 내가 아닌 다른 부캐로 여성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트랜스를 하는 게 아닌 그냥 새로운 페르소나를 만들 거야. 그리고 그것의 페르소나는 다른 나의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을 갖고 있어라는 이 생각 자체가 되게 급진적이고 재밌죠. 이제 그 시대에는 그랬는데 이제 요즘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는 이제 더 사회적 성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해가 더 다양해지고 다양한 해석이 넘쳐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분법적인 성별 제도에 속하지 않은 non-binary 제3의 성이 생겨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지금의 내가 이 디샹의 모습을 보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 라는 게 되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과거의 디샹은 어떤 의미로서 이런 활동을 한 거고 지금의 나는 어떤 의미로서 이 활동을 더 나아가 읽을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재밌었어요. 제가 말할 수 있는 왜 디샹이 이걸 했냐는 사실 전 단순하다 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이유예요. 이 사람은 예술의 진심이고 그러니까 탐구하고 그것을 시도해보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거의 연장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물론 뭐 당연히 여러 가지 뭐 다른 생각도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모티브는 그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걸 해보면 예술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는 내 생각에 가장 근본적인 아이디어에 기초하지 않았을까.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재밌는 게 이제 그 당시에는 이분법적인 성이 더 뚜렷했으니까 그지. 이제 디샹이 현재에 있었으면 여성을 택했을까 아니면 데이, non-binary 제3의 성을 택했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 만한 좀 주제긴 하네요. 네, 그 두 가지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것을 좀 저는 디샹의 위대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건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 해봤다 했잖아요. 근데 사실 뭐 요즘에 이성적으로 뭐 이제 예술을 접근하는 사람도 많고 뭐 되게 뭐 어떤 여러 가지 담론을 끌어와서 쓰는 사람도 많고 뭐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러니까 디샹은 뭐랄까 공부를 하는데 행동주의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사람 작업을 보면 솔직히 말하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진짜 쪼가 없나 얘는?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많은 거래요. 뭐 조각도 하고 뭐 창문도 만들었다가 뭐도 했다가 갑자기 뭐 텍스트로 작업했다가 맞아. 뭐 포스터 만들었다가 뭐 오바트하고 막 퍼포먼스하고 막 뭐 이런 식의 뭐가 많은 것 같은데 그냥 그런 거 봤을 때 사실 우리가 들 수 있는 생각은 저 새끼는 뭐 자기 작업이 없네, 지 예술이 없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약간 이제 막걸리 씨가 약간 좋다고 말하는 그 순간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의 작업은 그러니까 매 순간 진심이었구나를 레트로스펙티브라는 그 회고전이라는 형식 안에서 그게 더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더 뚜렷하게. 그러니까 매 순간이 디장한테는 체스의 한 수였던 거죠. 맞죠. 네. 각자의 한 순간들은 수를 둬야 사실 되니까.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그것들을 모아놓으니까 더 파워가 네. 기보 되는 거지. 기보가 되는 거죠. 바둑에서 기보 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식의 게 맞아요. 좀 이제 막걸리 씨한테 좀 와닿은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거 있죠. 옛날에 이제 다빈치라는 인물이 있었잖아요. 그 다빈치는 뭐 별의별 걸 다 했잖아요. 뭐 과학자기도 그치, 하고 그치. 막 수학과도 잘하고 막 해부학도 하고 의학도 하고 막 별의별 걸 다 했잖아요. 미술도 하고. 근데 저 이제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안 나올 것 같았는데 맞아. 뒷시장이 어떻게 보면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견줄 수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그 예술 안에서는 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디장이 시도. 다루던 게 지금이야 좀 흔해진 거였지만 그 당시 뭐 다루던 게 그냥 미술 전체를 건드리는 느낌이잖아요. 계속. 근데 그때 쉽지 않거든요. 맞아. 요새는 너무 세분화도 많이 되어 있고 맞아. 뭘 하든 누가 이미 했었다라는 명제가 뒤에 네. 계속 붙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디샹은 이제 예술 작품보다는 예술을 하는 나. 맞아. 그러니까 너무 사랑스러웠던 사람이라고 근데 생각해요. 그거 정확한 한 줄 표현인 것 같아요. 디샹을 사실 이해하려면은 예술 작품을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디장을 봐야지. 디샹을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가 내린 이제 한 줄 평이 있습니다. 오. 읽어도 될까요? 예, 예. 당연히 읽어도 되죠. 이제 순간들이 만나는 순간. 회화를 그만두기 전 디샹의 초창기 그림부터 사망 2년 전 앤디 워홀이 찍은 스크린 테스트까지 삶을 예술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풍성한 순간들입니다. 혹시 순간들에 집중하시는. 네. 순간 그 자체였죠. 저는 그 순간들 잊지 못해서 2022 베스트 전시라고 뽑았던 것 같습니다. 의외예요. 저희가 막걸리 씨를 좀 바라봤을 때는 보통 좀 되게 감각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요. 저도 좀 그러니까 이런 걸 좋아할 것 같은 감각적이랄까? 이런 걸 좋아할 것 같은데 이렇게 약간 뭐랄까 좀 텍스트적이기도 하고. 이제 저 디샹의 이제 가치관을 빌리자면 그 디샹의 전시를 2번이나 방문해서 죽치고 앉아있었던 내가 너무 사랑스러웠기 때문 아닐까요? 근데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뭔지 알 것 같아. 아니 이렇게 보니까 약간 막걸리 씨 그런 타입인 것 같긴 한데 그치. 예술보다도 예술을 하는 나를 사랑해. 나를 좀 네, 저는 예술하는 내가 더 좋걸랑요. 네.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전시하고 그러면 사람들 이제 와서 막 작업 얘기하는데 전 내 얘기 해줬으면 좋겠어서. 그런 식으로. 아니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맞아. 그래서 좀 네. 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저 벌써 거의 1시간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치네요. 지금 첫 번째 질문 끝났는데 앞으로 좀 짧게 네, 합시다. 저희가 이번 네. 다음 질문부터는 좀 더 컴팩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2022년 기억에 남는 작가입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과 비슷하게 저희가 이제 한 명씩 작가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선정했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선택한 사람이 이제 로버트 고버. 음. 로버트 고버라는 작가 가끔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쵸. 마이클 시스 때도 한번 했었고. 그래서 로버트 고버가 좀 기억에 남는 작가다. 저는 이제 켄트 이브미르라고 작년에는 몰랐다가 올해 알게 돼서 올해 언급을 좀 했었죠. 선재 거기서 이제. 그죠. 네. 저도 올해 처음 알게 된 트린티 민하. 트린티 미나도 요새 굉장히 뜨고 있는 작가죠. 요즘 올해 핫해요. 들어서 저도 이름 많이 봤어요. 핫해졌어요. 저도 많이 들었던 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뭐 오편 씨부터 이제 왜 로버트 고버 선생인지 한번 또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로버트 고버에 좀 이번 연도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이제 사칸 씨가 그 신작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서 작업을 저한테 보여줬는데 그것도 얼마 안 됐어요, 심지어 그죠? 그래서 그게 그 제가 장- 찾아봤는데 네. 그 전시가 이제 2021년 전시죠. 그래서 2021년 12월 23일 날 끝난 전시니까 오. 사실상 이제 2022년에 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이 정도면. 그래서 그런 전시인데 전시 제목이 Shut Up, No You Shut Up 이거였거든요. Shut up. 근데 이게 닥쳐. 네가 닥쳐? 근데 이거 미국에서 진짜 많이 써요 애들끼리. 그러니까 이걸 몰랐어요. Hey, hey, shut up. No, you shut up. 뭐 이런 느낌. 반사 이거죠. 그러니까 무지개 우리나라로 반사. 치면 되게 뻔하면서도 되게 그건 거거든 사실. 좀 유치한 표현. 너나 닥쳐. 그러니까 어른들끼리 잘 안 하는 약간 중고딩들끼리 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 네. 그래서 그런 전시가 저도 이제 좀 제목이 웃겨서 더 찾아보게 됐는데 로버트 고버를 제가 생각했을 때 옛날에는 그냥 좀 뭔가 좀 크리피한 오브젝트라든지 좀 약간 이런 거 그냥 만드는 작가라고 생각했는데 그 작업을 보고 좀 각을 잡고 좀 찾아보니까
작업들이 이 현대에서 줄 수 있는 울림이 되게 많은 작가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그의 작업이 또 다시 재발견되고 아니면 더 이제 리스펙을 받게 될 수 있냐 없냐는 다른 문제긴 한데 맞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현대인들이 아니면 우리가 젊은 작가들이 꼭 한 번쯤 다시 보고 무엇인가를 좀 얻을 수 있는 작가가 있다면 맞아. 로버트 고보지 않을까? 이런 맞아, 생각을 좀 맞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브루스 나우만이랑 비슷한 건데 요즘에 많이 느끼지 못했던 어떤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작업을 보고 그 감정이 이제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그거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일상의 소중함. 일상의 소중.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저 은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로버트 고보의 이제 작업을 볼 때 좀 저는 중요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이게 언제나 저희도 한번 얘기했지만 요즘에 이제 좀 트렌드 아니면 다시 뜨고 있는 형식 중 하나 미니어처라는 얘기했었잖아요. 맞아. 저는 로버트 고보의 작업이 언제나 좀 미니어처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실제로도 첫 작업이 약간 그 세면대 작업하기 전에도 교회를 본뜬 미니어처 작업했었어요 실제로. 맞아, 그게 아마 이제 에이즈 그 어떤 구호단체에서 아마 전시했을 때 아마 그거였을 건데 인터뷰에서 그 작업을 언급하면서 한 말이 좀 감동적인 거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 이 작게 만든 그 교회인가 아니면 집인가 이거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무릎을 꿇고 봐야 되잖아요. 와. 약간 이런 감성이 좀 있는.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인터뷰에서도 이 사람 스스로 많이 언급하는데 언제나 언어적인 어떤 그런 굴레를 피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당신 작업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언제나 제 작업은 이런 겁니다. 이게 아니라 저는 제 작업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말을 피하는 성격. 말을 피하는 성격이에요. 보면은 사실 인터뷰에서 어떻게 보면 인터뷰어가 답답해요 대부분. 되게 비협조적이니까. 그치. 뭐 물어보면 답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런 질문에 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 이런 식이니까. 근데 저는 이 태도가 사실 현대에서 되게 많이 필요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요즘에는 모든 게 너무 언어적으로든 이성적으로는 되게 정확하게 원하잖아요. 맞아. 네. 저는 이게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뒷시장의 사실 굴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로버트 고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재료의 측면에서 되게 달라요. 요즘에는 누군가 특정 재료를 썼을 때 요즘 사람들 많이 쓰는 재료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스티로폼 많이 쓰고 메탈 많이 쓰고 리얼 레디메이드지 그지. 그죠. 뭐 요즘에 아니면 뭐 그런 거예요. 플렉시 글라스라든지 많이 쓰는 게 있죠. 마크릴판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일련의 재료들이 있을 때 그 재료들을 쓴다면 전 그게 너무 보이거든요. 뭐가 보이냐면은 이 전략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왜 쓰는지 이것이 아무리 개인적인 이야기라도. 근데 제가 이걸 비판했을 때 누군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뭐 쓸 재료가 그게 그거 아니냐, 뭐 나무, 뭐 석고, 뭐 이런 거 다 아니냐라고 했을 때 로버트 고버의 작업을 보면 한술 더 뜬 게 보여요. 예를 들면 로버트 고버는 어떤 재료를 쓰냐? 멧돼지의 털, 은색 잎, 그다음에 자신의 집에 있는 난로에서 하루 동안 희석시킨 커피를 커튼에 5번 담가서 그거를 이제 색을 입힌 뒤 그냥 거기다 뭐 라텍스라든지 뭐 이제 섬유 유리를 발라가지고 어떤 모형으로 고정시키는데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약간 현대 예술가들한테 야 나도 이렇게 하는데 니네 뭐야? 라고 약간 좀 꼬집을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근데 또 고버는 또 보면 꼬집는 스타일도 아니라 그런 스타일 아니죠. 그러니까 쓱. 진짜 쓱한 느낌 근데 있잖아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재료가 그런 무슨 마법사의 그치. 마녀의 수프 항아리 마냥 네. 아니면 내 해리포터 내 지팡이 재질. 네, 그러니까, 지팡이의 재질이 마냥 그런 이제 재료라면 이제 전시 같은 걸 할 때 재료 설명을 쓰는 전시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쓰나요? 여기 써놨어요. 그렇게 저도 써요? 봤어요. 네. 멧돼지의 털 이렇게? 그렇게 써있어요. 보스 헤어. 보스 헤어 써있고 실버 리프 뭐 이런 식으로 써있고 오븐에 구운 홈메이드 천 막 이렇게 써있어요. 그런 식으로 써있어요 진짜로. 정말 사랑스럽네요. 그러니까 약간 마이클 이스미스랑도 어느 점에서 약간 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클 이스미스도 되게 케어를 잘한다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쓰는 재료에 있어서. 그러니까 재료의 선택부터가 이게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언젠가부터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입고 있었지. 그러니까 왜 내 집에 있는 난로에서 희석시킨 커피는 재료가 될 수 없는 거지. 뭐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하려면 난 디지털에 대한 어떤 맥락을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뭐 어떤 맞아요. 물성을 쓴다면 뭐 스티로폼이 될 수도 있고 스펀지가 될 수도 있고 메탈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그런 쇠사슬이 돼야 될 것 같고 네. 어떤 걸 한다면 뭐 되게 에어스프레이 뭐 그려낸 깔끔한 그림이어야 될 것 같고 왜 난 이런 인상을 받았는데 왜 이것들은 재료가 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했지? 이것이 나의 패착인가? 아니 패착이라고 한다. 내가 관가하고 있던 부분이겠구나. 이게 참 우리 아까 얘기했던 아마존 메이드랑 되게 반대되는 그죠. 아마존 이게 그것이 아닐까. 홈메이드지, 그지? 뭔가 메이드도 아닌 것 같아. 맞아요. 저는 고버의 이런 지금의 사실 나이도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온 경위는 다 그냥 꼼꼼함이에요. 세심함. 이 사람이야말로 사실 무슨 그 세면대 하나로 작업을 몇 년을 했는지 세면대 변형시키는 것만으로도 거의 한 5, 7년을 한 사람인데 그리고 유명한 작업들이 이제 막 이렇게
치즈에다 털 붙인다거나 맞아요. 아니면 왁스 모형에다 이게 털을 붙이는데 그게 또 진짜 사람 털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꽂기 위해서 자기가 만든 기계도 있대요. 조수들이랑. 그리고 예를 들면 고버가 그 과일 바구니 있잖아요. 그것도 직접 짜려고 그걸 배워요. 짜는 방법을 배워서 직접 또 만들고 그리고 벽화할 때 그 오프셋으로 이렇게 찍어내는 것도 다 하나하나 자기가 고안해서 찍어내고 그러니까 되게 네. 이 과정과 이 시간을 느리게 할 줄 아는 사람인 거죠. 네, 재밌는 게 되게 재료가 말이 많은데 작가 본인은 말이 없다는 게. 맞아. 말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약간 인터뷰 몇 개를 좀 따왔거든요. 더 이제 인터뷰를 읽으면은 이해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따왔는데 읽어드리자면 이 질문이 약간 왜 이제 당신 그런 말로 하는 걸 싫어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선천적으로 제 작업에 대한 문장을 떠올리는데 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추려낸 것은 감정적인 느낌에 가깝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내 작업에 대한 이해를 얻을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 내 작업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나는 항상 내가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는다. 수로에 흐르는 물, 오해들, 기억들, 섹스, 꿈들 그리고 책들은 선조보다 덜 중요한 것으로 취급받는다. 그러나 나에게 영향을 준 것은 10번가에서 나를 습격한 사람이나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랑했던 강아지들이다. 그들이야말로 나에게 지오또이자 다해는 알고스이다. 왜냐면 로버트 고브 유명한 작업에 그 다리에 그러니까 벽에서 튀어나온 다리 같은 거 있잖아요, 양초. 근데 그것도 작업 계기 아시나요? 자기가 출장 가다가 비행기를 탔는데 이제 로버트 고브는 동성애자잖아요. 맞은편에 굉장히 옷을 잘 차려입은 비즈니스맨이 이렇게 다리를 꼬고 신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잘 차려입은 비즈니스맨이 양복에 이제 그 검은 양말과 그 딱 그 젠틀맨처럼 입었겠죠. 그리고 양복바지 사이에 자신의 이제 다리가 드러나는데 그 맨살이 그치. 거기 이제 털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버가 말하기 거기서 자기는 약간 성적인 것과 동시에 기묘한 무언가 그렇게 겉으로 차려 입었지만 그 안에 우리의 본질은 털 달린 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대해서 인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그 작업 재료가 등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버한테 중요한 거는 자기한테 이렇게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고버한테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진 모르겠지만 말로 환원되지 않지만 진짜 느껴지는 거 맞아.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터치감이 세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만질 수 있을 듯은. 본인의 경험이 제일 중요한 맞아. 고버가 자기 작업을 사람인 거죠. 3D 프린터 뽑았으면은 그 맛이 안 났을 것 같아. 그죠. 실제로 이제 그 자기가 유일하게 자신의 전시에 제목을 붙이는 게 딱 하나 있다고 하는데 그 제목이 The Heart is not metaphor 그러니까 마음은 은유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인데 뭐 자기도 이것을 어디 소설책에서 읽었대요. 엘리자베스 하트윅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서 읽었는데 그게 마음에 남았었는데 이 사람이 표현한 게 멋있더라고요. 이 마음은 은유가 아닙니다라는 구절을 딱 읽고 나서 너무 꽂혔는데 그것은 지금까지도 내 마음에 그러니까 내 마음 한 곳에 퍼즐로 남아있다. 근데 저는 그게 은유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그 감성의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말로 풀리지 않는 것, 그치. 절대 풀리지 않지만 내 마음 어딘가에 남아 있는 거. 저는 그것이 약간 진짜 가치 있는 어떤 감성과 감정의 약간 본질이 아닐까 사실. 갑자기 그 사람 생각나네요. 헬렌 마틴. 그러니까 고버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느끼세요? 왜냐면 사실 헬렌 마틴도 재료를 엄청나게 다 나열하잖아요. 저는 헬렌 마틴이 사실 이 현대적인 재료의 되게 대표주자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저도 헬렌 마틴은 그 현대적인 재료의 집합체인 거죠. 느낌. 많이 한 작업에 엄청나게 많은 재료적 요소들이 그치. 들어가잖아요. 근데 로버트 거버랑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반대되는 작가가 아닌가 싶은 게 로버트 거버는 이제 그런 것들을 나열하기보다는 하나로 응축시켜서 뿜어내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로버트 고버와 헬렌 마틴 가장 큰 차이는 헬렌 마틴 작업에 그러니까 내러티브가 없어요. 뭐 되게 컴퓨터처럼 작동하잖아요, 항상. 저희가 이렇게 분석했던 것도 있었지만 하지만 말은 진짜 많죠. 말은 진짜 많이 해요. 헬렌 마틴 책도 내고. 근데 이제 로버트 고버는 서사가 확실히 있어요. 항상 작업마다 자기가 이야기하고 아니면 느꼈던 그 순간들이 확실히 있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약간 인터뷰어가 예술가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목소리를 믿는 것, 당신을 가만두지 않는 그 말이 되지 않는 것을 믿는 것, 그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요즘에는 은유라는 가치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인터뷰에도 했던 말 중 하나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트 크리티시즘, 그러니까 예술 비평이
등장한 이유는 아니면 예술 비평의 목적은 사실 예술에서 은유를 죽이는 것이다. 없애버리는 것이다. 예술을 말로 포착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실 한국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점점 그 은유에 대한 감각이 없어진 것 같아. 다 되게 직접적이어야 되고 맞아. 다 큰 것을 건드려야 되고 다 내가 사회랑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것들이 없어요 요즘 예술은. 뭔지 알죠? 이게 그냥 진짜 이상한 걸 만들어 놓는다고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게 아니거든요. 심지어 뭐 어떤 작업들은 전시의 제목이 이미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맞아. 일상의 이상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작업이 많이 없죠. 맞아. 그래서 어떤 사실 미스테리 좀 없어지는 것 같고. 맞아.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으로 좀 읽으면서 여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실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이었잖아요. 그래서 로버트 고가 실제로 1980년대에 이제 에이즈가 좀 그때 전염병으로 많이 돌았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약간 이제 에이즈 그런 지원 단체랑 이제 협업을 해서 예술가들과 이제 그런 에이즈 환자들을 지원하는 것을 이제 예술로서 좀 이제 했던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었었는데 거기서 그것을 이제 로버트 고버가 참여해서 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약간 엮어서 얘기를 하는데 인터뷰가 이렇게 질문해요. 질문은 아니죠. 약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 난 당신의 작업이 당신이 그 에이즈 지원 단체가 했던 그 프로젝트처럼 아픈 사람들을 어떤 돌보는 개념과 맞닿아 있다 생각한다. 그래서 당신의 작업 실제로 어떤 그 어떻게 만들어지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이느냐가 누군가의 그 섬세하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 과정을 누군가는 사랑이네. 공예라고 크래프트라고 부르지만 내가 볼 때 그 과정은 케어 포 하는 거에 가깝다. 당신이 그 사람들을 케어링하는 거가 비슷하게 나는 당신의 오브젝트와 작업을 되게 돌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요즘에 없는 감각 같아요. 내가 어떤 작업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자신의 작업을 이렇게 돌보고 있구나. 그 정도로 섬세하고 세심하게 그치. 이것을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감각을 느낀 지가 사실 언젠지 모르겠어요. 요즘의 작업은 자기가 뜨기 위한 수단 같은 느낌도 있으니까 사실 그죠. 그러니까 약간 물론 그런 거야. 말 그대로 수단으로서 내가 이거를 열심히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돌보는 것은 그치. 정말 또 다른 개념이에요. 요양은 다르지. 그죠. 감정도 그런 것을 봤을 때 근데 로버트 고버가 아까 말했잖아. 인터뷰어가 무슨 말하면 되게 다 반대한다고. 근데 이건 거의 유일하게 좋은 관찰이다. 나 찬성한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사실 로버트 고버가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말을 꺼내게 만들 인터뷰를 못 만났던 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저희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네. 맞아요. 그래서 영어를 해야 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에 잊고 있는 이 일상과 말이 되지 않는 은유라는 그 감각을 환기시켜줄 수 있는 작가다. 그다음 그런 것들이 보이는 작가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기억에 나는 작가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술의 마음을 돌보는 일상의 은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약간 로버트 고버를 잘 표현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인 건 예술의 마음을 돌보는. 그래서 저는 로버트 고버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면서 한마디 하면 이거 그 아까 저희가 말한 전시 있잖아요. Shut up, no you shut up. 이건 이제 인터넷에 가면 꽤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보시는 거를 꼭 추천드립니다. 추천합니다.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작가는 이제 켄트 이베미르입니다. 아마 이름이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이 작가를 저도 알게 된 거는 사실 올해 2월에 처음 한국에서 알게 됐었거든요. 이제 서울의 이제 아트 선재에서 미니멀리즘, 맥시멀리즘, 이제 메커니즘이라는 전시로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전시가 열렸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이제 2층에서 전시장에 이렇게 그림들이 걸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쪽을 싹 들어갔는데 바닥에 이제 모니카 본비치니 작업이잖아요. 이게 패여 있고 되게 이제 강렬하게 좀 물상이 있던 작업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조그마한 그림들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딱 봤더니 뭐 되게 어린 아이가 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뭐 풍경화라던가 아니면 어떤 낯선 시골 이미지라던가 거기에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서 있고 뭐 가끔 저승사자가 이렇게 서 있고 근데 유머러스 유머러스하면서도 뭔가 특이하다. 이상한 감성을 이렇게 그리는데 그래서 이제 이 작가를 찾아봤더니 나이가 굉장히 많은 작가더라고요. 저는 사실 요즘 회화 트렌드를 생각했을 때 요즘 그런 작가 꽤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젊을 줄 알았는데 나이를 보고 안심한 거죠. 휴. 진짜다. 나이가 많아서 기분이 좋았던. 근데 이 작가가 몇 살이냐면 이제 1944년생에 완전 할아버지죠. 그 스웨덴에 있는 할스타함머라는 이제 작은 수도시 출신이에요. 거기가 지금 어떤 도시냐면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뭐 약간 경북 울진 아니면 거기보다 조금 더 작은 그 정도의 시골인데 거주민 10,000명 정도의. 진짜 작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도 한때 이제 공업 도시였다가 지금은 일자리가 많이 없어져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그 시골인데 이제 이베 퀸트미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늦게 미술계에 데뷔했어요. 나이 48세에 처음 이제 데뷔를 해가지고 그 전까지는 미대를 졸업하고 그냥 이제 교사로서 살았는데
이 사람이 다루고 있는 주제도 아까 오펜 씨가 일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굉장히 일상적이에요. 비슷한 것 같아요. 혹시. 네. 왜냐면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 작가한테 인상을 깊게 받았던 거는 사실 저도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내가 어떤 큰 작가 아니면 대단한 작가가 되려면은 뭔가 큰 담론을 이용하거나 아니 뭔가 스케일을 키워서 어떤 스펙타클이나 파워를 줘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반대로 그것이 응집되어 있는 조그만 점 같은 그림들을 봤을 때 어떤 그 울림을 느꼈거든요. 이 작가가 이제 지금 그 도시에서 아직도 살고 있지만 이 작가는 사실 지금 자기의 삶을 그리진 않아요. 재밌는 거는 항상 자신이 이제 10대 때 겪었던 기억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친구들 사이나 이제 아니면 지인들 사이에서 도는 동네에 있던 소문들을 맞아, 그리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살았으면 그걸 그랬을 거야. 움직이는 세종대왕 동상. 뭐 그런 그죠. 운동장에 갇혀 있는. 예, 그런 거 아니면 똥을 잘못 차가지고. 뭐 밤만 되면 이순신 동상과 알죠? 세종대왕 동상이 싸운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거를 그리는 사람이에요. 따지고 보면. 좋은 표현. 근데 이제 저는 이 작가를 생각하면서 저희가 이제 1편 단신 때 호루의 사토를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저도 이제 미시사라던가 아니면은 그 서번 그 뭐였죠? 저희가 말했던 그 계층? 뭐 있어요. 네, 그 되게 서번트? 일상적이라서 그냥 큰 서사나 이런 담론에 묻혀서 발굴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베 켄트미러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고향에서 그냥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지만 저는 이때 확실히 느꼈던 건 이 작은 서사라는 게 서사가 잘 마련돼 있으면은 그 힘이 엄청나게 증폭될 수 있구나. 그리고 그게 제 생각에는 그게 파워를 가지는 이유가 그게 단순히 작은 서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작은 서사 맞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거기서 떠도는 신화잖아요, 일종의. 근데 신화라는 건 사실 되게 큰 단위거든. 맞아. 뭐또 되게 초인간적인 어떤 거니까. 도시괴담. 그래서 사실 거기 가운데서 오는 되게 맞아. 이상한 매력.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켄티베비랑 비슷한 작가 중에 제시카 모어 프렌치라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벤 스탠러에 있었고. 오. 근데 요즘에 그런 작가들이 있어요. 근데 제시카 모어 프렌치 같은 경우는 그 사람도 비슷하게 약간 되게 그 단순한 어떤 이미지들 그리는데 켄트 이베미는 보면은 무슨 막 가죽 자켓을 입은 사람과 저승사자 맞아. 같이 뭐 자동차를 타고 간다는 집 그런 그게 이미지라면은 네. 제시카 모어 프렌치는 좀 더 사실 보면 환경적이고 좀 더 메시지가 확실해요. 뭐 예를 들면은 밑에 사람들이 뭐 묘지 이렇게 땅속에 이렇게 묻혀 있는 걸 귀엽게 그리고 그 위에는 그 외계인이 타고 다닐 것 같은 전투기가 막 날아다니고 아니면 어디서는 뭐 사슴들이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거기서 불이 나고 있고 그 위에는 뭐 약간 용 같은 게 날아다닌다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이 변화하는 세대에 대한 어떤 시대에 대한 뭐 이런 여러 가지 담론들을 좀 꺼낸 느낌인데 켄트 이베미는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더 불확실해서 더 매력적이에요. 맞아. 네. 정말 자기 마을에 있는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되게 민속화 같다고도 생각을 맞아요. 풍속화, 했어요. 민속화. 저는 되게 재밌던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동양적인 그림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여기에 많은 이게 조그만 서사가 있지만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인물이 이렇게 드러나지가 않거든요 생각보다. 왜냐면 옆에서 나무들이 이렇게 날아갈 듯이 이렇게 가볍게 있고 있죠. 그리고 달이 이렇게 흐릿하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물 인간 서사가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베 켄트미르가 이제 기억이라는 것을 이제 재구성했을 때 정물처럼 이렇게 뭔가 저는 약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기억의 정물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성을 했을 때 이 마을 안에 있는 이 괴담이라던가 이 마을의 환경이라던가 아니면 이 마을에 살던 친구들 혹은 지인들 같은 이 이야기들 다 합쳐졌을 때 뭐 하나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한 장면 하나 자체가 어떤 조화를 이뤄가지고 그냥 그 사람의 그림 자체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기억이라 하면 굉장히 풍경적이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서 또 확실히 그런 면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작업도 생각해요. 그 피터 브릭을 저희가 몇 번 얘기했지만 피터 브릭의 이제 이카루스의 추락이라는 작업이 있거든요. 그 작업 보면 제목은 이카루스의 추락인데 이카루스가 이렇게 그냥 사람들 어부들 이렇게 지나가는 데에서 그냥 바다 한 구석에서 빠져 죽고 있어요. 저는 재밌던 게 뭐 그렇게 큰 신화라고 하지만 사실 그냥 우리 인간사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그냥 하나의 사건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양치러 가는 목동한테는 양치는 게 중요하지 이카루스가 저기 빠지고 있는 거 사실 보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베 켄트미러의 작업은 약간 어떤 우리가 괴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뭔가 특별한 주체라거나 아니면 어떤 거기에 등장하는 피규어가 큰 주체라기보다는 그냥 괴담도 우리 마을을 구성하는 그냥 구성원이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재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왜 2022년에 기억이 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그건 것 같아요. 일상? 저도 이제 큰 담론적인 거를 생각을 하다가 그냥 내 이야기 내가 하는 거가 이렇게 큰 파워를 가질 수 있구나. 사실 저도 사카린 씨가 이제 작업하시니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확실히 켄트밀의 영향도 많고. 저는 진짜 올해 정말 크게 받은 거 같아요. 저가 뭐 이렇게 딱 생각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갑자기 듣고 보니까 확실히 뭐 이거 뭐 사카린 씨의 작업을 뭐 스포하는 것 같긴 하지만 진짜 간단하게 말하면은 어떤
거대한 형식에서 되게 아기자기하고 좀 맞아, 이런 그것도 쪽으로 있죠. 많이 들어간 것 같아 확실히. 맞아요. 네, 작고 그 자금 속에 집중하는 게 많이 그런 게 있었죠, 확실히. 나타났죠. 작업 실무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냥 이런 서사가 주는 힘이 있구나. 맞아요. 라는 점에서 올해 작가라는 질문이 던져지자마자 떠올랐던 게 이 작가라. 맞아요. 올해 가장 영향을 네, 많이 맞아요. 받은. 아까도 이제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 얘기하실 때 호레 사토레 얘기했던 것처럼 확실히 이쪽 주제에 맞아요. 사칸 씨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맞군요. 그래서 제가 고른 작가는 수미상관 형식이죠. 켄트 이베미로였습니다. 네, 제가 뽑은 2022년 기억에 남는 작가는 이제 1952년 베트남 태생 영화 나이가 좀 있어. 네, 좀 그러네요. 있어요. 어리지 않아요. 베트남 태생 영화 감독이자 작가 트린티 민하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요새 이름이 많이 보여가지고 저도 많이 네. 봤어요. 젊은 작가인 줄 알았는데 52년생이었어요. 네, 52년. 근데 요즘 뜬 거예요? 원래 유명하다는 게 뭔진 모르겠으나 이 분야에서는 꽤나 이제 교수도 하고 아 그러면 뭐 네,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는데 이제 유럽 쪽에 아마 제가 생각해도 저도 올해부터 이름을 보기 슬슬 넘어오고 있나? 시작했거든요. 그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아니면 더 아니면 예술 필드로 더 직접 그 네, 전시로서 그치, 전시로서 좀 나오기도 할 더 수도 있고. 이제 이루어진 올해 들어서 이제 하노이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베트남 전도 겪으셨고 혹시 그러면 약간 그 보트피플. 보트피플이신가요 아니면?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1970년 미국으로 이민 오셨습니다. 아 그럼 베트남 전쟁 때랑 비슷한데요? 그런 거 끝날 같은데? 때쯤이니까. 그러겠죠. 거의 아무래도 나름 다 성띠우로 그죠? 썸디오와 얀보도 그렇고 네. 확실히 베트남 사람이 잘해요 그리고. 네, 이유가 뭘까? 근데 내 생각에는 이제 자신들의 토착성도 있으면서도 뭐 어쨌든 이 전쟁의 여파로 좀 네. 이제 해외로 나갔기 때문에 네. 또 그 거기서, 감각 네. 배운 감각도 있을 거고. 그리고 거기서 있는 경험이랄까 되게 어쨌든 일상에서 굉장히 벗어난 경험이잖아요. 그죠. 그 경험을 가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될 건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작가도 영화 감독도 되게 그런 부분에서 많은 작업물들을 이루어져 왔어요. 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저는 이 사람을 올해 가을 즈음에 리 앙셈블라시라는 영화로 알게 됐는데요. 프랑스 영화죠. 프랑스에서 온 영어인데 제가 검색해 보니까 재조립이라는 아셈블라지. 앙셈블라시라고 해서 재조립, 뭐 재집합이라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간단히 이야기해 보자면 이 영화는 세네갈에서 찍은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찍은 16mm 영화이고요. 당시 이제 1982년도에 개봉을 했습니다. 꽤 오래된 영화네요. 네, 오래된 영화예요. 이분 오래되신 분입니다. 오래되지만 핫한. 난 민하 내 친구인 줄 알았지. 김민아. 김민하 내 친구인 줄 알았지. 뭐 이런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되게 오래되신 분이고 이제 세네갈에서 이게 참 영화라는 게 보지 않은 영화를 말할 수가 설명하는 없어. 만큼 어려운 게 없죠. 그러니까 하지만 영화 리뷰만큼 재밌는 거 없지만 보지 않는 영화를 설명 듣는 것만큼 난해한 게 없어. 난해한 게 없죠. 하지만 제가 좀 열심히 설명을 해보자면 이 영화는 세네갈에서 찍은 이제 다큐멘터리적인 이게 왜 다큐멘터리 영상이 아닌 다큐멘터리적인 영상인지는 저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더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적인 영상 이미지가 나열되면서 중간중간 감독의 말들이 얹어져요. 그런데 이 감독이 하는 말들은 영상을 설명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 영상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는 말들을 해요. 그러니까 감독의 뭐 그냥 보통의 일상의 생각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세네갈 사람들이 뭐 이렇게 추수하고 있는 걸 찍고 있는데 난 배가 로또 고프다. 번호 뭐였더라?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로또 뭐 그렇진 않지만 그 정도까지 뭐 알죠. 그런 느낌이죠. 내일 점심 뭐 먹지? 뭐 아니면 뭐 나 샤워해야 되는데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 이미지와 말은 굉장히 불협화음으로써 계속해서 두 개가 완전 진행이 분리돼 돼요. 있구나. 네. 근데 제가 이제 영화를 보면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합쳐지는지를 바라봤을 때 이 감독이 작곡을 공부했어요. 네, 작곡과 문학을 공부를 했는데 그리고 민족학이라고 하나요?
그 사람 뭐야? 다 공부했는데. 다 알케올로기 막 공부했어요. 이런 건가요? 일리노이인가에서 공부했어요. 오 일리노이 공대. 일리노이 공대 그렇죠. 일리노이 주입 때도 있어요. 이거 아무튼 그래서 작곡을 공부했던 감독의 배경이 이유일진 모르겠으나 이 서로 얽히면서도 얽히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냥 이 영상에 그 말이 얹어진 순간 이미 얽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어떤 작품 나온 거고.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그걸 갖다 그쵸, 넣은 이제. 건 감독이니까요. 그래서 이 불협화음이 이 영상의 리듬을 통해서 서서히 합쳐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영상을 봤을 때 들었던 생각은 사실 아프리카, 세네갈 이 부족민을 찍는 영상인데 굉장히 이제 영어로 엑소틱 하잖아요. 그죠. 외국적인 향치가 외국적인 이국적이죠, 향치. 그죠. 그러니까 이국적인 향치. 이 아프리카 이 부족민의 문화가 너무 이제 우리한테는 이색적이고 그치. 세게 다가와서 마치 이 문화에 대해서 알아가야만 할 것 같은 그러니까 도큐멘터리의 해보니 방향성을 그렇죠, 그죠. 알려주는 것, 정보를 주는 것에 가까운 영상물인데 이제 거기서 얹어지는 나레이션은 너무나도 뜬금없는 그냥 감독이 하고 싶은 말 그뿐이니까 뭔가 이 도큐멘터리성이 옅어지면서 내가 보는 이 사람들의 문화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독이 이 문화를 중요하게 중점으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감독한테 이 이색적임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도큐멘터리, 이 문화를 바라보고 있는 나, 그리고 사실 그 사람들한테는 이 문화가 이색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냥 평범한 그치. 일상일 뿐이에요. 보는 사람 시선 차이죠 네. 또. 보는 사람의 시선 차이니까 그 간격이 좁아지면서 이 실제 도큐멘터리가 무너지고 그 간격이 좁아지면서 마치 그냥 그냥 뭐 저러고 사는구나 라는 느낌이 확 다가왔던 저는 궁금한 게 네. 들으셨을 때 어떤 내레이션을 하나요? 왜냐면 저는 내레이션이 꽤 중요할 수도 있다 그치, 생각하는 게 중요하죠. 갑자기 그러니까 세네갈 영상을 보여주면서 옛날 호랑이가 살았어요. 딱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러면 뭔가 되게 그 이야기에 집중되면서 그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되게 진짜 이상한 비유이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사칸 씨 말한 거 1년에 조금이라도 연결고리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궁금해서 그래요. 이게 연결고리가 있는 것처럼 본다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막 이제 죽어 있는 그런 동물들이 이제 비춰질 때 뭐 내레이션으로 뭐 저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 귀신이 다가온다 뭐 이런 약간 한다던가. 어떻게 보면 되게 공감각적이거나 약간 모든 사람이 느낄 법한 그런 문장들을 그렇죠. 쓰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에 있는 한 동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은 뭐 오래된 뭐 아마존의 밀림 재고로 인하여 막 그러지 않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지 않고 그냥 귀신이 다가온다 뭐라던가 그러니까 시적인 거죠. 일상적이고 말하는 건.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이제 저희 학교에서 저희 반에 슈투트가르트로 견학을 갔는데요. 네. 이제 아직도 하고 있을 거예요. 1월 말 정도까지 한다고 알고 있는데 슈투트가르트 쿤스트 페어아인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 전시 The Ocean in a Drop 한 방울의 바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는 트윈틴 미나의 개인전을 하고 있는데 이 전시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자면 이 전시는 이 감독의 여러 영화들을 이제 전시장 안에 이제 각각의 방을 만들어서 이제 상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방의 입구 앞에는 이제 영화가 새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시작하기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았는지 적혀져 있어요. 오, 그래서 굉장히 친절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화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영화 페스티벌. 네, 그러니까, 영화 페스티벌. 타이머가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계속해서 전시장이 열려있는 내내 무한이야. 그죠. 그러니까 끝나면 끝난 게 아니지. 그냥 처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화관의 이제 전시적인 형태다. 연출이다. 괜찮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덧붙이자면 이 표를 한번 사면은 전시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방문을 좋네. 할 수 있어요. 오. 왜냐면 이 사람의 영화가 표 양도가 되나요? 참 하루에 다 보기. 양도 되죠. 그다음 줄게요. 하루에 다 보기 빡세지. 영화가 짧은 편이 아니라서 어떤 건 그래? 3시간 가까이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작가랑 그건 이 좋네. 감독과 전시 이제 큐레이터가 얘기를 해서 만들어낸 방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전시를 이제 방문을 해서 저도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있진 않았어요. 왜냐면 견학이어서. 그치. 그래서 저는 한 영화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그 영화인 거. 네, 그 영화 아니요 리 앙셈블라 말고 딴 거. 이거는 그 전시 전에 봤던 영화고 제가 이제 가서 선택한 한 영화는 Surname with Given Name
이라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이제 한국어로 뭐 한국을 대입해서 하자면 surname core, given name 이야 뭐 이렇게 그쵸. 할 수 있겠죠. 설네임 조, 기분네임 선. 뭐 성은 대한, 그죠. 이름은 민국 뭐 이런 거죠. 송일국씨 아들. 송일국씨 아들이네요. 대한민국 만세.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미국에서 사는 베트남인들의 실제 인터뷰를 모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인터뷰를 연출을 해요. 배우를 가지고. 이 저거 나 본 거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요즘 많이 여기저기 틀어지는 저희 것 같은데. 갔던 본에서 봤던 거 같은데. 그럴 수 있어요. 본에서? 네, 에언스트 그 전에서 있었어요? 있었어요? 썼던 거 같아요. 난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외에 이제 뉴스라던가 아니면 당시 이제 기록물 영상들, 이제 작가 본인의 기록 영상들이 이제 섞여서 베트남인들의 외국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혹은 이제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영화예요. 근데 이게 약간 이걸 들으면서 느끼는 게 해외에서 좀 저명하게 활동을 하는 아시아 작가들, 뭐 영화 감독들 약간 이거 원툴이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약간 저도 약간 생각이 아피차퐁도 약간 그런 면이 있고. 맞아요. 그 정오의 알 수 없는 물체였나요? 네. 미스터 스팅인데. 네. 저 이 영화 보고 전 아피차퐁 그 감독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썽띠우 얘기할 때 팩션 얘기를 했거든요. 팩션은 이제 픽션과 팩트의 합성어로 해서. 이것도 곧 그 그러니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약간 강세긴 하네요. 그다음 그 베트남 출신 작가들도 실제 많고. 네. 그래서 저는 영화 볼 때 이제 제가 재밌어했던 부분은 어쨌든 배우거든요. 근데 전 이 사람들이 배우인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어느 정보 없이 보는 거니까. 난 진짜일 그냥.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굉장히 영화 자체가 그 전 영화처럼 다큐멘터리적인 흐름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되게 헷갈려요. 이게 다큐멘터리인지 픽션인지. 그래서 이 배우가 하는 이런 되게 어색한 영어 인터뷰로 진행이 되는데 주로. 근데 이게 영어가 되게 어색해요. 막 뭔가 보면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영어 발음 자체가 원어민이 아닌 발음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색한 건지 그러니까 이게 연기일지 아니면 서투른 영어일지 그 부분이 되게 헷갈리면서 이게 픽션인지 아니면은 진짠지 이게 진짜요 가짜요 하면서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트린티 미나의 영화는 제가 2편밖에 안 봤지만 이 전반적으로 이런 픽션과 다큐멘터리 사이를 넘나드는 그리고 그 두 가지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 다루는 그런 부분에서 작업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제 픽션 영화는 만들어진 허구의 이야기잖아요. 보통의 영화가 그렇죠. 네, 보통의 영화가 그렇지. 뭐 헐리우드 영화라던가. 그리고 다큐멘터리 영화는 이제 실제를 기록한 실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큐멘터리의 다른 말로 액츄얼리티 필름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로 저는 다큐멘터리가 사실 어떤 실제를 보여주고 실제 어떤 현상을 보여준다라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방식을 사용한 이유 하나가 오히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방식을 통해야 예술적인 맥락에서 진짜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나도 당연히 어디 가서 찍을 수 있지만 그냥 모르겠어요. 그 다큐멘터리만 놓고 봤을 때 전 사실 요즘에 다큐멘터리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이게 근데 진짜일까? 그러니까 왜냐면 되게 편파적일 수 있잖아 사람이. 뭐 예를 들자면. 그다음에 뭐 이 사람들이 구랄치는 걸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모르겠지만 요즘 다큐멘터리는 사실 가짜뉴스 같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다큐멘터리 제작자들한테 되게 뭐 신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냥 다큐멘터리라는 게 너무나도 충실하기 때문에 일단 카메라로 찍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 기본 작동 방식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찍는 사람의 시선이니까. 근데 오히려 저는 이런 어떤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어떤 유기적인 관계 저는 이게 아까 말한 은유랑 비슷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는 제가 볼 때 직진이에요. 그냥 직선. 그러니까 거기는 뭐 숨기는 것도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없어. 직선이어야 다큐멘터리인 거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 은유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뭔가 더 근본적인 진실 좀 볼 수 있는 게 아닐까? 사실은?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세네갈에 대한 문화를 다 찍어놓고 보여주면서 뭐 이 사람들도 이 사람의 문화가 있으니까 너네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난 그게 그냥 말이 그런 거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영상의 형식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근데 이런 식의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일상적인 어떤 뭐 나레이션을 같이 섞는다든가 했을 때 이 사람들의 어떤 문화와 나의 일상에 섞이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지. 맞아요. 이게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닌 그 느낌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즘에 비디오 작가들도 전 되게 직선적인 작업을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난해한 느낌의 영상을 찍는 것뿐이지 사실 방식은 되게 직선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효과적인 사실 영상이나 영화 언어에서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시도한 어떤 새로운 효과적인 방식이 아닐까. 굳이 말하자면. 네.
근데 아까 들었을 때도 되게 흥미로운 게 성티우의 팩션이라는 것도 그렇고 뭐 이런 랍시렘도 그랬죠, 그죠? 랍시엔도 똑같고. 납치된 뭐 아니면 뭐 이제 외국에서 낳고 자란 그죠. 아니면 그저 자란 아니면 뭐 나중에 온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혹은 중점으로 가져가고 싶어하는 그 중간의 사이가 그죠. 계속 여러 군데에서 반복적으로 보이는 게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은근히 자기 치유적 같지도 않아요? 사실 백인의 역사를 승리의 역사라고 치면 지금 권력의 역사잖아요. 했을 때 자신들의 역사를 되돌려서 바꾸고 싶다는 마음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백인들이? 뭐, 예, 아시아나 어쨌든 흑인들도 그 자신들의 역사를 리메이크하는 경우가 많죠. 저희가 무진가트도 얘기 많이 했고 그런 거 앞으로 뭐였죠? 퓨처리즘처럼 퓨처리즘. 은근히 그런 식의 팩션 방식이 아시아인들이 취할 수 있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아인들 사실은- 저희가 뭐 물처럼 흘러간다 그랬잖아요. 사실상에서 미나리도 팩션이라고 봐요. 내가 미나리가 전 재밌는 게 그거잖아 사실. 그래서 이게 진짜 감독 얘기야? 아니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 감독이 뭐 어떤 뭐 가정에 가서 이걸 찍어놓은 거랑 미나리랑은 느낌이 다를 거 아니에요, 사실. 제가 느끼는 약간 뭔가 자기 치유 과정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치유하는 치료가 아니라 치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진실을 대하는 예술적인 태도가 아닐까. 네. 그래서 올해 작가는 이제 트린타 미나였다. 네. 그래서 약간의 왜 그럼 올해 작가인지 또 약간 한 줄 평식으로 네, 한줄 한번 평.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다면. 네, 그냥 제가 이 작가에 대해서 지금 갖고 있는 이제 제 감정으로서 설명하는 것 그리고 왜 뽑았는지 대해서 이제 두 줄로 평을 네, 하자면 근데 두 줄이 아니네요. 아니 편하게. 그냥 얘기를 하자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실제와 허구의 중간 문서로 다루어지는 이민자 이 실제의 땅에 허구로서 정착하는 것 외국인의 삶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이제 동질감을 그치. 느끼고 있기 그쵸. 때문에 얼마나 그래서- 불안정한지. 네 불안정하고 내가 얼마나 허구로서 여기에 존재하는 그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영화에서 보여져서 마음이 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계속해서 알아가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약간 뭐 전시라든지 상영된 적이 있나? 그건 저도 모르겠네요. 없을 수도 있을 근데 것 뭐 같아요. 아니면 있었을 것 같은데 뭐 국제 영화제 이런 거 네네 할 때- 그런 영화제에는 있었는데 전시로서는 없었지 않았나 싶은데요. 전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감독들도 보면은 전시하는 사람들 있고 네, 안 아피체퐁도 하는데. 실제 전시를 하기도 하고. 네네 왜냐면 근데 트린티 미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 전시 자체만 평가했을 때 잘했다 못했다 뭐 여러 가지 평가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방안은 되게 좋았어요. 이게 시간이 보여지고 그리고 표를 계속해서 쓸 수 있고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굉장히 이제 자신의 작업을 모두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싶은 실용적이고 친절한 방안이잖아요. 근데 그 외에 이제 그 안에 전시에 어쨌든 전시도 보여지는 거니까 그치. 그 미학이라고 그런 건 할까 별로? 그런 게 되게 보이는데 이게 좀 중구난방스러운 게 있었어서 물론 이것도 가보시거나 뭐 직접 쳐보시면 더 보여지겠지만 약간 굳이 이걸 왜라는 구성 요소들이 몇 개 있었어요. 예를 들면 막 그 전시장 앞에 그 각자 방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시간 타이머 앞에 영상의 일부를 이제 반복시키는 그런 구간의 영상을 같이 틀어놓는데 미리 보기처럼. 약간 미리 보기인데 썸네일이네, 근데 그게 유튜브 썸네일. 마우스 바꿔줬을 때. 썸네일인데 근데 그게 그걸 해놓는 방식이 좀 조악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완성도가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았고요. 예를 들면 막 그냥 유리에다가 이제 넣고 미니 비머로 이렇게 싸요. 그러니까 그게 뭐 모니터로 트는 게 아니고 다 보이는구나 과정도 이게. 예, 그게 너무 이제 너프하다고 해야 될까? 할 거면 제대로 하지. 네, 오히려 이 사람은 더 깔끔하게 그냥 했어야 되는.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예쁘게 같아요. 했으면 그냥 영화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전시가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 외 부수적인 요소들이 그렇게 플러스 효과를 일으켰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저도 약간 아피체퐁 씨 잘 못하는 거 같거든요 전시. 전시 별로예요. 전시를 하는 사람들 아니니까 그죠? 아니 그렇죠. 어쩔 수 없는데 이제 그래도 이게 약간 어쨌든 트린티 미나 씨가 이렇게 예술 공간에 들어왔다고 쳤을 때 사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요즘에도 뭐 영화 감독들이 뭐 예술 공간에서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이제 가능성이나 이런 걸 좀 생각해봤을 때 뭐 트린티 미나 잘 했나 뭐 이런 식의 약간. 네, 그리고 뭐 물어보고 입구에 막 되게 무슨 엄청나게 많은 약간 늘어떨어져 있는 텍스틸 천 그 위에 막 트린티 미나가 썼던 그런 Oh no. 대사들이 혹시 팝콘 파는 데는 없었죠?
그게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그거 있으면 차라리 좋지. 좋지. 오히려 그냥 싹 비워놓고 진짜 팝콘 기계만 영화처럼, 있었으면은 저는 박수를 쳤을 것 같아요. 그건 완전 이제 막걸리 취향이지. 이거는 약간 이건 번외 얘기인데 이제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러니까 영화 끝나면 크레딧이 올라오잖아요. 상업 영화는 다 나갈 수 있어 그거 원래 알죠. 근데 예술 영화에서 그걸 약간 금지하거든요. 아 그래요? 금지라도 약간 암묵적인 약간 서로의 약간 이건 리스펙 같은 앉아 거다. 있어야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응당 그래야 된다 아니면 개인의 자유다 뭐 이런 거죠. 뭐 이게 통념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까지는 말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왜냐면 저희 엄마 아빠가 그쪽에서 그래도 영화에 하신 있는 분이니까. 분이니까 그냥 전 상업 영화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냥 크레딧이 끝날 때까지 영화관 안에 앉아 있는 게 제 예의다. 예의라기보다 이젠 저는 습관 당연한 같은 거다. 거라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니 왜 이 얘기를 했냐 또 팝콘 기계 얘기해가지고 예술 영화관에서 팝콘 허용돼야 되냐 그거 말아야 되냐. 궁금하네. 팝콘은 쌉 가능이죠. 팝콘 가능. 근데 안 파는 데 많아요. 예, 안 그래서 팔아요, 대부분. 슬퍼요. 예술 영화관에서는. 저는 캐러멜 반, 캔팝콘 반 해줘야 되는데. 캐러멜까지 허락하면 안 될 것 같아. 아 그래. 저는 근데 오리지널 원래 팝콘으로. 저는 원래 짠 팝콘 좋아해서 저는 막 반반. 근데 팝콘은 저는 어떤 장소에서도 허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더듬이 연말 특집 에피소드는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